제품들 소개해드립니다. 속이 꽉 찬 디저트로 공덕부차 시청자의 눈과 혀를 사로잡은 시루안의 떡 선물 세트. 쫀득쫀득 달콤한 시루안의 좀 조용히 해주실까요? 쫀득쫀득 달콤한 시루안의 대표 디저트들을 솜씨와 정성으로 야무지게 담았습니다. 선물이 고민인 분들은 주저 말고 고급진 포장과 아이부터 어른까지 입맛을 확실히 잡은 시루안의 선물 세트로 마음을 전하세요. 포털 검색창에 시루안의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원 푸드 시스템에서 고봉길 셰프의 소갈비찜. 오늘 너무 없네요, PPL. 인기가 점점 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좀 노력 좀 해주세요. PPL. 클럽하우스. 아, 그러니까 클럽하우스. 오, 드디어. 가입하셨구나. 일론 머스크랑 동급? 아하. 주커버그급? 여기까지 왔는데 어떻게 되냐? 아이폰이 아니어가지고. 핸드폰 되게 좋은 거 쓰시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지금 최신 폰. 최신 폰 되게 비싼데. 사람이 최신이잖아. 네. 공덕부차 좀 어떻게 좀 꾸려. 지금 봐주세요. 이거 그냥 틀어놓고 하면 되잖아. 아, 방송하자. 괜찮네. 자, 아직 PPL이 남아 있습니다. 자, 이번 설에는 설에 뭐 친척들 만나기도 어려운데 보통 친척들 만나면 뭐 하세요, 교수님? 술 마셔야죠. 네. 아, 역시. 뭐 하세요? 술 마시죠 뭐 하겠습니까? 숟가락질한 거야? 아니 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명절 때 진짜 많이 마시는 것 같아요. 정종? 저희 집. 정종? 네. 아 정종 말고 소주? 소주. 아니 저희 집은 양가 다 술 잘 안 마셔가지고. 뭐 어떻게? 어떻게? 되게 참죠. 되게 힘들어해요. 그래서. 아니 물통에다 넣어 소주 넣어서 이렇게. 그렇게까지 하기에는 약간 눈치가 보여서. 근데 술은 우리는 밖에서 먹는 버릇을 들여놓으니까 네. 집에 가면 잘 안 먹게 되는데 네. 요즘 이제 아들놈들이 제법 컸다고 집에서 이렇게 네 식구 앉으면 이렇게 작은 놈은 술 잘 못하는데 큰 놈은 이렇게 상대를 해주더라고. 그러니까 집에서 술을 먹는 횟수가 점점 늘고 있어. 그렇게 자식들이랑 자녀들이랑 같이 먹으면 되게 사이도 돈독해지고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이제 그 아들만 둘이라 따로 없다고 맨날 푸념했는데 투덜대고 아들도 나름 용체가 있구나. 술 먹는 쓸모가 있다. 아니 근데 또 아들도 둘이잖아요. 저도 아들만 둘인데 그러면 한 애는 좀 밖으로 나돌고 한 애는 좀 이제 집안 이렇게 좀 챙기고 뭐 이렇게 좀 다르더라고요. 둘이 많이 다르더라고. 네, 그런 게 있어요. 여기 아들만 둘인 사람이 3명이네요. 그러네. 네, 저도 아들만 둘인데. 둘이야? 다들 힘드셨겠네. 전 지금도 힘들어요. 앞으로도 우리 때는 아버지는 안 힘들었어. 그렇죠. 엄마만 힘들지. 그래서 제가 이렇게 힘든 세상을 만난 겁니다. 우리 아버지 세대들이 아무것도 안 하셔가지고. 아니 근데 재밌는 게 저는 자라면서 이제 아버지가 어디 뭐 약주 한잔 하시고 들어오시잖아요. 그러면 출출하니까 밤에 라면 하나 끓여 먹으려고 딱 했는데 아버지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라면 드실래요? 그러면 그래. 그러면 제가 아버지 끓여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또 애들도 끓여준단 말이에요. 예전에 우리 아버지가 아들 라면 끓여주고 이런 거 없었었는데 지금은 저는 애들도 끓여주지 아버지도 뭐 끓여주지. 자랑하는 거야? 부인은 안 끓여주세요? 끓여주죠. 예. 화들짝 놀라시는데. 예, 왜냐면 제가 우리 집에서 끓인 라면이 제일 맛있다고 다 저보러 끓이라고 그래요. 지금 SNS에서 라면 논쟁이 한참인데. 진짜요? 어떻게 끓이느냐? 네, 한 물리학자가 라면이라고 하는 제품의 이런 물리화학적 특성은. 지난주에 경화가 보내준 거잖아. 네, 맞아요. 김상욱 교수가 그래서 자기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내 거라고. 찬물에 끓여도 설명해 똑같아. 그래서 그게 각종 셀럽들이 지금 실험에 참전하고 있어요. 저도 해봤어요. 네. 그래서 각각의 의견을 다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라면을 어떻게 끓여 먹어야 저도 하는 해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진짜 맛있더라고요. 똑같아?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라면 회사에서 이거에 대한 반박을 하고 있는데 왜 반박을 이 반박 기사가 저희 한겨레 설 특집 온라인 기사로 나가니까 저희 박수지 기자가 준비하고 있는 기사가 있습니다. 잘 그 라면 살펴보시고요. 뒤에 봉지에 조리법이 나오잖아요. 이게 고도의 다양한 실험과 뭐 연구와 이거 끝에 최적화된 결론을 뽑아낸 건데 이거를 넘어서는 조리법이 있을 수 없다라는 이 전문가주의를 믿는 학파들이 있고 아니다. 라면이라고 하는 물질의 특성과 물은 100도에서 끓는다는 이런 과학적인 진리를 감안했을 때 차이가 없다. 이게 지금 첨예하게 맞서고 있더라고요. SNS에 올린 사람이 무슨 물리학자인가? 네, 물리학자. 김상욱 교수. 김상욱 교수가. 그러니까 유명하신 분 아니야? 유명하신 네. 분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군대 가서 라면 끓이는 거 제대로 배웠는데 근데 저기 반합에다가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물 요만큼 주고 라면을 막 많이 넣어야 되잖아. 네. 어떻게 끓인지 알아? 끓여서 면만 먹고 거기다 또 끓이고? 아니에요?
그렇게 끓이면 안 되고 네. 그 양반이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끓이면 안 되고 우리는 물을 일단 한판 끓여서 끓여오면 안 돼. 라면을 넣어. 샤브샤브처럼 그럼 후닥닥 먹는 거야. 그죠? 그러면 약간 좀 꼬들꼬들. 꼬들꼬들 아니 좀 안 익잖아요. 상관없어. 그냥 먹는 거예요. 대충 들어가도 이거. 야만 메뉴라고. 봉지에도 많이. 봉지라면. 봉지라면 모르지? 봉지라면 알아요? 알죠? 네. 저 어떻게 어릴 때 알지? 있었죠. 아, 그러니까 그 봉지를 봉지채 끓여 먹는다고. 어, 봉지채 끓여? 어. 아니 아, 뜨거운 싸지는 물을 거 이렇게 말고. 넣어가지고. 그게 아니라 라면을 잘게 부셔 스프랑 다 넣어. 뜨거운 물을 분 다음에 위에 잡고 흔들어. 그래 그거. 네. 그거 있었어? 역시 한강 이남 지역은 문명의 발달이 늦었고. 군대 얘기하면 이거 저 여성 그 동접자분들이라고 해야 되나? 뭐라 그래? 다 나가시는 거 아니야? 맞아요. 조심해야 돼. 아니 이건 라면 얘기이기 때문에 전 국민 아, 지역. 맞아. 아직 우리 PPL 안 끝났어요. 그래서 무슨 수를 또 있어? 뭐 소주죠. 네. 무슨 소주? 진로 소주. 하이트 진로. 네. 연습 좀 해봐라 둘이. 아 이거 저기 우리 소장님이 하시는 거예요 원래. 내가? 네. 아니 없었어. 뭔 아니, 소리야? 없나? 아니 근데 약간 이렇게 어색한 듯한 게 괜찮아요. 예. 뭔들? 현장감 있고. 하이트 지역에서 공덕포차와 함께합니다. 여기 있어요 대본에. 맞아. 우리 그것도 얘기해야 돼. 저희가 지금 사전 녹화를 진행 중이어가지고 하이라이트 문자 참여는 이번에는 녹화 관계로 쉬니까. 녹화를 힘들지. 사전 녹화라 지금 사후 녹화하나? 네 사전 녹화. 네. 새로운 알겠습니다. 장르를 개척해 사우로카. 역전 뒤. 그렇죠. 내 주변에 이게 공덕포차 본 사람 중에 저 사람 뭐냐고 궁금해서 되게 많더만. 뭐 처음부터 그랬잖아요. 아직도 맞아요. 궁금해하다니. 아직도. 뭐 교수 맞냐, 박사 맞냐. 나쁜 사람들 같으냐. 그다음 학위 갖고 오라 그랬는데 왜 안 갖고 오냐. 시력이 나쁜, 청력도 나쁜 사람들. 그래서 내가 경희대 정식 교수다. 정식 아닌 사람도 있어요. 뭐 간식 교수도 있나. 그래 뭐? 그 얘기 안 하려고 했어. 그 얘기는 너무 나가면 안 좋을 것 같고 그지? 그렇죠. 자기가 훌륭하신 분이다. 네. 네. 근데 저 사람 때문에 본다는 사람이 아, 있더라고. 있죠. 재밌다고. 그렇습니까? 그래서 내가 딴 데 재밌는 거 많으니까 그거 보러 가시라고. 저 사람 때문에 볼 거면 안 됩니다. 안 된다고? 네. 에너지를 한 곳에 모아야죠. 시청자의 에너지를. 오늘 술 좀 드신다니까 나술 좀 드리세요. 네, 지금 먹고 있습니다. 오늘 지금 낮술인데 이거 먹으면 될라나? 뭐 밤에 특별한 일 없으시잖아요. 저녁 술자리 있어. 아, 그러면은 낮에 좀 술 마시고 저녁 술자리 가면은 술이 안 취하더라고요. 뒤에 있으니까. 아니야. 이게 그 뭐지? 그 알코올을 분해하는 효소가 조금씩 나오기 시작해가지고 이제 좀 약간 많이 내가 낮술 먹고 밤에 새로운 초저녁에 학생인데? 취한 거 많이 봤는데. 진짜요. 너무 많이 마셔서 그렇고 그거는. 아 적당히. 근데 요새 9시 되고 나서 밖에서 술을 먹어도 좋은 것 같아요. 딱 9시는 가야 되잖아요. 맞아. 그러니까 이제 막 더 뭐 한 차 더 하자 이런 사람들 꼭 있잖아요. 근데 요새 그게 아예 원천 불가능하니까 9시까지 임팩트 있게 딱 하고 딱 집에 가고. 요즘도 2차, 3차 가자는 사람 있어요? 아니 그거 오기 전에. 통행 없으면 있죠. 뭐 맥주 있어? 한 잔 더 먹자. 꼭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것도 습관인데. 습관이죠. 예. 근데 요새는 억지로 끌고 가진 않고 할 사람만 가자 뭐 약간 이런 근데 분위기인 다 것 가지. 같아요. 아니 다 안 가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홍차는 회사에서 끝까지 가지. 전 대체적으로 끝까지 갑니다. 예전 선배들이 가자 그러면 이제 후배들이 갔는데 요새는 선배들이 가자 그러면 저 집에 가려 하고 후배들끼리 따로 마시는. 나도 몇 번 당해봤는데 아니 벌써 당할 공부냐? 진짜 이상해요 기분이. 다 막 활력 없이 재미없는 것처럼 있다가 저희 집에 가려고 했는데 딴 데서 잘 하고 있는데 그러다가 3차에서 다시 만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갑자기 한 차만 같이 안 했을 뿐인데 되게 생기가 있고 그때는 어떻게 해? 어? 대처를 어떻게 해? 3점 어떻게? 카드 줘야지. 에? 아직 카드 줄 군번은 아니에요. 카드 주고. 예. 카드 주고 사라져주는 상사가 최고라며. 그렇죠. 그렇죠. 그것도 카드를 직접 안 들고 오고 인편을 통해서 그냥 주면 좋죠. 카드랑 같이 오시는 분들이 꼭 있어요. 아 같이 먹겠다고? 네. 그거는 카드만 주는 게 아니지. 그러니까 그러지 않고 그냥 카드만 줘도 된다. 그렇지. 요새 배달도 잘 돼 있으니까. 카드를 배달하자고. 카드만 줘, 배달로. 그래. 그렇더라고요. 그런 걸 의식할 나이가 됐어.
우리 근데 아버지가 약간 9시는 좀 약간 너무 한 10시면 괜찮을 것 같은데. 에이 그렇지 않나요? 난 8시 아니 근데 왜냐면 5시부터 하면 되잖아. 식당은 9시까지 있으면 되는데 그래서 맥주집 같은 경우에 또 장사를 하셔야 되니까. 구분을 조금 근데 어쨌든 방역 당국의 조치는 2차적 활동을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밥만 먹고 한번 근데 그 왜 9시냐는 건 아무 근거가 없다고 그러대. 아 왜 하필 9시냐 그거는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내가 책임 있는 당국자한테 물어봤는데 자기도 궁금해서 물어봤더니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대. 그거는 그냥. 저기 주당들한테 물어봐야죠. 주당들한테. 주당에 이게 저 호흡이 있어요. 이제 저녁 먹고 딱 2차 이제 가는 이제 그 시간이 시간대. 9시다. 그게 그 9시쯤. 아 그럼 나름 합리적인 거네. 예, 그럼요. 9시다 딱 그러니까 이제 우리 밥 먹으면서 싹 하면 한 8시 좀 넘어서부터 이제 슬 어디로 갈까? 뭐 이런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딴 데 가면은 이제 9시 정도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 한 11시 반, 12시쯤 먹어. 그 이제 정말 더 한 잔? 그러면 이제 3차. 그게 이제 11시 반 그거. 그렇지. 이제 그때 이제 3차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1차는 그래서 9시 저는 딱 9시라고 그랬을 때 이해가 됐는데. 그래? 네. 뭐 그 이론에 따르면 대중교통이나 이런 것도 9시, 11시 반 이럴 때 좀 집중 배치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거는 좀 문제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때 좀 많이 해가지고 사람들이 분산돼서 잘 갈 수 있게 해야 되는데 그냥 다 한꺼번에. 저도 지난번에 9시에 땡 쳐갖고 이제 나가셔야 된다고 나왔는데 길에 나왔는데 막 진짜 크리스마스 명동거리처럼 사람이 많은 거예요. 다 모든 가게에서 사람이 다 나오니까. 그렇겠다 진짜. 네. 버스도 뭐 택시도 안 잡히고 대리도 안 근데- 불러주고. 꼭 9시로 할 필요 없는 거 아니야? 그냥 그 5인 이상만 규제하면 지금 그 얘기 많이 나옵니다. 시간은 상관없는 거 아닌가? 그렇죠. 지금 비수도권만 뭐 이렇게 시간 제한을 뭐 10시인가 11시인가? 10시. 아니면 알코올을 제하면 어때? 뭐 얼마 이상 먹은 사람은 아니 집에 집에 가시고요. 가라고. 지금도 9시 되니까 알코올 총량의 법칙 그날 먹어야 되는 알코올은 빨리 먹으니까 더 빨리 속도가 빨라진 거예요. 그리고 맞아요. 저녁 약속 네. 시간이 땡겨졌어요. 그렇죠. 예전에 7시였는데 지금 6시, 막 6시, 5시 반. 5시. 참 말들 안 들어. 왜 그래? 아니 저거 시사 맛집 이철의 공덕포차 시작하겠습니다. 동접자 있다고? 찾는다고? 없다고 지금. 에. 아니 실제로 보시는 분은 돌아 있을 수도 있어. 그런가요? 이렇게 내일 상황이니까 한마디 하세요. 그럼. 설날. 네, 설 잘 쓰시고 행복하시고 건강하십시오. 그렇죠? 좀 재밌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뭐 유명한 말이나 뭐 이런 거 있잖아. 박사답게. 네, 설은 까치까치 설날은 어제 끝. 알았어? 스쳐갔어요 머리. 네, 까치 좋은 새입니다. 네. 까치까치 설날이 내일이고 우리 설날은 아니. 내년이랍니다. 아 그렇지 그렇지 네. 그렇지. 요즘 그러네. 그렇지 맞아. 오, 맞아. 너 대상 받은 사람이잖아. 네. 대상 수상자에 대한 예우를 갖춰라. PD들. 한겨레 신문이 좋은 이유예요. 뭐야? 대상 받은 사람들이 포진해 있단 말이에요. 포진? 대상 포진. 근데 그게 2주 연속 지금. 아, 대상 포진에 되게 깊은 기억이 있으신 것 같아요. 우리 시즌 2 언제 할 거야? 빨리 와야 되는데. 개강하기 전에. 아, 이거 완전히 무장해제돼서 하기가 싫어지네. 아 대상 포진. 진짜 아픈데. 안 걸려봤어. 나는 안 걸려봤어. 저도 걸린 사람을- 걸려보진 않았어요. 걸린 사람을 가까이서 봤었는데, 뭐야 안 걸려봤어? 네,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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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픈데 힘들 이거를. 진짜 힘들어하더라고요. 이렇게 엄살이 없는 사람인데 진짜 죽으려고 그러더라고요. 조심합시다. 들어가더라고요. 대선 얘기 좀 합시다. 아, 별로 할 것도 없는데. 대상에서 대선으로. 대자로 계속 갈 거야? 대선 주조. 대자로 계속 갈 거야? 대신할 분을 찾아. 그것도 좋아. 송채도 하나 해봐. 대. 뭐 라임을 맞춰야 될 거 아니야. 할 말이 없어. 대변을 해드려. 오. 대상 아무나 받는 거 아닙니다. 예. 네. 네. 예우를 좀 해주세요. 네. 좀 구독과 좋아요도 좀 눌러주십시오. 예. 도와주십시오. 예. 어째 잘한다. 불쌍하게.
그 진짜 불쌍해 보여. 네. 좀 늘지 않았어요? 구독과 좋아요? 네, 네. 들었어요. 아, 큰 도움 감사드립니다. 대선에 이렇게 관심들이 없네. 대선 아직 많이 남았으니까요. 근데 이제 양강 체제에서 일강 체제로 확 바뀌었잖아. 글쎄 일강 체제를 할 수 있을까? 그럼 뭐요? 그 지지율이라는 게 뭐 또 좀 변할 수도 있고. 이강? 2강, 3강 뭐 이렇게 좀 변화가 많이 있겠죠 아직은. 있기를 원하는 것 같은데? 아니 이제 이재명 별로 안 좋아하시는군요. 아니 저는 이재명 이제 그 지사가 1등 먹었잖아요. 이 지사 이거 본대. 아 진짜요? 그래요? 얘기 잘해야 돼. 어쩐지 헤어가 약간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재명 지사가 어떻게요? 흰머리가 약간 희끗희끗하고 뭐 이런 식으로 날 따라하나 내 헤어로. 또 이재명 지사가 옛날부터 구독하기 전부터 흰머리 있었던 것 같은데. 교수님 이거 하시면서 흰머리가 많이 느신 것 같은데. 아, 머리 아파요. 뭐, 이재명 지사 뭐 따라하는 진짜 거 아니에요? 교수냐 뭐 박사냐 막 이렇게 욕 먹고 씨 그러니까 막. 씨. 아니 뭐 진짜니까 괜찮지 않잖아. 그렇죠. 상관없잖아. 아닌 사람은 약간 좀. 아 흰머리 때문에 스트레스지. 그런 거예요. 둘러댈 변명이 없어서. 아니 그냥. 같은 인물이라도 이 지사 인물이는 멋있잖아. 하얘서. 아니요, 교수님 뭐 저는 뭐 머리 괜찮죠. 아, 여기는 약간 고뇌하는 지식인 느낌의. 고는 실제 많이 해요. 예. 진짜. 아, 이렇게 안 믿겨지지? 초반에 이렇게 힘들지 대화가 넘어가는 게. 작전을 잘 세워놨는데 나를 어떻게 할 수 있게 만드는데? 그 일강 아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1강이지만 이제 오히려 1강이라서 관심이나 이런 게 좀 떨어질 수 있고 그러다가 자, 이제 그러면 새로운 내가 진행자로서 종편 진행자에 패널로 왔어요. 네. 질문합니다. 제대로 답해야 돼요. 왜 2강에서 1강으로 바뀐 거예요? 저는 이제 이재명 지사가 코로나 상황에 맞는 정책들을 아주 과감하게 잘 쓰고 있기 때문에 일관성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일관되게 계속 그 정책을 쓰잖아요. 그럼 다른 후보들은 일관되지 않아요? 약간 뭐 세게 한 척하다가 또 조금 빠지고. 예를 들면 누가 그래? 아니 그 예를 들어 또 이낙연 얼마나 대표 돼요? 같은 경우에는 네. 뭐 이익공유제 막 또 내렸다가 또 재정 정책 관련해 가지고서는 기본소득 논쟁 막 붙으니까 뭐 그런 거는 알래스카밖에 안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이렇게 자꾸 과감하게 한 것 같다가 또 안 하고 이렇게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지금 막 그냥 살기 힘든 분들한테는 좀 짜증스럽죠. 오케이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1강 체제는 계속 간다? 아니면 흔들린다? 저는 흔들 수 있다고 봐요. 왜? 새로운 이제 주자들이 막 등장할 수 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 네? 왜? 아, 1강으로만 가면은 저 좀 쉽지 않죠. 아, 왜? 공격을 집중 받잖아요. 공격을 집중 받으면 이제 막 흔들리기도 하고 또 실책이 나올 수도 있고 이제 이런 상황에서는 좀 위험하죠. 그러니까 여러 좀 후보들을 좀 포진시켜 가지고 위험을 분산한다. 그렇죠. 계란 한 바구니에 담지. 민주당 내에서 그래서 다른 새로운 인물도 등장시킬 거다. 좀 그렇게 본다. 그래서 1강이 다시 2강으로 간다? 2강 다강일지는 아직 좀 봐야죠. 그럼 누굴 주목하고 있어요? 저는 뭐 그냥 개인적으로 솔직하게 얘기하면 뭐 임종석 아, 그동안 안 솔직했어요? 아니 뭐 허를 그 찔렀다. 네. 한잔 하시고. 예. 임종석 전 실장 윤찰 특집으로. 네. 임종석 전 실장 이렇게 이제 저를 이제 드디어 하차시키려고 그냥 모든 걸 솔직하게 다 그냥 털어놓으라는 거구나. 임종수 실장은 또 왜? 아, 임종석 실장은 어쨌든 이 지금 당내에 또 386 세대에 이게 좀 상징성이 있고 아직 특별하게 약점이 막 드러나질 않았어요. 욕을 잘 안 먹고 있어 별로. 그런 게 이유야? 뭐 그것도 있고요. 또. 뭐 그다음에 뭐 특별한 교수님, 정책은 약간 없지만 이거 잘못하셨어요. 아니 그리고 이제 또 상징 그런 부분도 있잖아요. 뭐 이제 상징 남북 관계 부분이나 평화 통일 문제라든지 이런 좀 상징성이 좀 있죠. 아, 평화통일의 상징성이 있어요? 그럼요. 전대협 의장 출신 아니에요. 평화는 평화고 통일이면 통일이면 둘 중에 하나 아닌가? 아 다르죠. 같은 거예요? 그럼요. 통일은 평화일 때만 가능해요. 아, 박사님이 그런 것도 모르고. 아니 근데 우리가 지금 이게 중요한 문제적인데 통일은 잠시 유보해놓고 평화를 지금 추구하는 거잖아. 그렇죠. 근데 이제 근데 진정한 이걸- 평화는 아니죠. 지금은 전쟁이 없는 상황인 거고 실제 평화는
전쟁의 가능성 자체가 없어지는 걸 평화라 그러는 그런 평화가 거거든요. 어디 있어요? 뭐 물론 뭐 언제 진보는 늘 이상을 꿈꾸는 거라면서요. 그저 이상을 꿈꿔 가야죠. 공장에서 쫓겨난 노동자가 복직하는 게 평화. 도롱뇽의 서식지 잃지 않는 거지 평화. 저는 그저 누가 그랬다더라? 슈바이처인가? 그 나쁜 평화, 좋은 전쟁은 없다. 난 그 말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평화는 좋은 거라고 나쁜 생각해요. 평화, 좋은 전쟁은 그러니까 없다. 이게 통일이라는 거를 추구하면 평화가 안 와요. 저쪽이 북이 우리를 적화통일이라고 그러잖아. 그러면 이제 북이 우리를 먹겠다는 거잖아요. 북쪽에서 우리를 볼 때는 평화 통일이 자기들을 먹겠다는 흡수 통일이거든. 양쪽 다 흡수 통일을 상징하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밀쳐놓고 남북 공존의 평화를 만들자는 게 지금 이제 우리 햇볕 정책 이후로 쓰는 거기 때문에 평화 통일이라는 단어는 좀 철진한 단어. 맥락을 모르시는 분이 쓰는 단어. 아실만한 분이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야 된다고? 교수님 PD님이 대선 이야기하래요. 아 윤찰 특집이라니까 지금. 설마지 설마지? 윤찰 특집 아유, 잘 들었습니다. 예. 근데 이렇게 제 마음이 이렇게 불편하죠. 야, 저는 몸도 불편해요. 종편에서는 못 살아남겠는데. 종편 안 하잖아요. 안 불러서 못 하시는 거죠? 그렇죠. 많이 그렇게 깨는 전화기면 붙잡고 계신다고. 뭐 이제 끝났죠. 대선 어떻게 봐요, 두 분은? 저는 이재명 1강 체제가 좀 갈 거라고 보는데요. 한 두 가지 이유인데 하나는 지금 이제 이름이 거론되고 있는 후보들 중에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인물의 매력만 놓고 보면 이재명을 못 따라가는 것 같아요. 결국 이낙연 후보가 가라앉는 맥락도 이낙연을 지지하던 층에서 볼 때 아 이게 인물이 이낙연으로는 이재명한테 좀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호남에서 역전된 게 그걸 보여주는데 근데 이제 마지막에 뭐 대선에 가서 막 조직이 다 붙고 새가 붙고 이런 상황에서 이길 수 있냐는 아직은 너무 먼 얘기인 것 같고 일단 지금 있는 잠재적인 후보군 중에 인물 매력에서 이재명보다 좀 부각이 되는 사람이 없는 것 같다라는 거고 또 하나는 이번 대선이 굉장히 좀 특이할 것 같은데 이제 백신을 올해 계속 다 맞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다른 해 대선 때보다는 어떤 여의도나 정치의 이슈보다 행정이나 방역 이슈가 1년 내내 갈 건데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을 보면 이재명 지사가 여기서 굉장히 강력한 모습과 그 이니셔티브를 쥐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면을 놓고 볼 때 새로운 인물도 없고 이재명 지사가 강점을 갖고 있는 거에서 유리한 조건으로 전국이 흘러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사실 상당 부분 가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상당히 잘하네. 차이 난다. 그렇죠. 네. 대상 기자. 근데 지난 2016년 촛불 집회 때 박근혜 탄핵하기 촛불 집회 때는 사실은 초반 국면은 이재명 당시 시장이 주도를 했잖아요. 탄핵도 제일 먼저 언급하기 전에 확 치고 나갔는데 결국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문재인 당시 대표 후보 중심으로 또 풀렸잖아. 그렇게 보면 이제 완이가 얘기한 거에 나는 상당 부분 동의하면서도 궁금한 거 개인적으로 관전 포인트는 이번 거는 그때와 다르게 이재명이 좀 길게 코로나 국면 이 위기 상황을 주도해 나가고 있는데 또 누가 낚아채서 그 사람이 먹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럴 가능성은 충분히 있죠. 그 누굴까? 아직 드러나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대선 주자라는 게 언제 어디서 드러날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뭘 속단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지금 민주당에서 뭐 13룡 해가지고 13명을 지금 뭐 내보내야 된다. 아까 막 포진을 쫙 시켜야 된다라고 교수님 말씀처럼 그런 전략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 중에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사실은 저는 그건 13룡이든 뭐 3룡이든 나는 그렇게 가는 건 반대고 옛날에 와이스 때 구룡인가 구룡 체제 구룡의 그걸 성공했다는 경제구도 성공 못했죠. 아, 저거 성공 성공 아니에요. 못했는데. 어느 정도 약간 이걸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이슈를 이끌어 이른바 나가는 소상 김현철 소장이라고 당시 얘기했죠. 김현철 소장이 이제 그 대권 구도 관리하기 위해서 구룡 체제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흥행은 좀 됐어요. 뭐 이수성도 나오고 뭐 맨 처음에 나온 이홍구부터 시작해서 쭉 이렇게 갔잖아요. 근데 결국은 유해창이 됐고 후보는 유해창이 됐고 인재 탈당했고 이러면서 이게 헝클어져 버리고 그 다음에 와이스 자체가 무너져 버렸잖아요. 아들 소사 문제 때문에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전체적으로 깨졌는데 저는 대선은 우선 관리가 잘 안 된다. 누군가에 의해서 관리될 수 없다고 생각하고 기획으로도 먹히지 않는다. 어떤 사람이 대통령감이 아닌데 기획을 잘해서 또는 뭐 킹메이커를 만나서 이렇게 해서 대통령 되는 경우는 난 별로 없다고 생각하고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인위적으로 민주당이 뭐 13년이든 다극 체제로 만들려고 하는 시도
나는 그 자체가 약간 불순하다고 생각해요. 의도가 있다. 난 그렇게 가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대신에 임종석 전 실장이 여기 참전한다 이 게임에 뛰어들겠다는 건 그 사람의 자유이기 때문에 왈가부할 일은 아닌 것 같고. 근데 그렇게 되면 그건 결국 이재명을 도와주는 길이다 저는 생각해요. 지금 이제 강력한 1등 주자가 있으면 프론트 러너가 있으면 그게 버금가는 2등이 만들어질 때 이게 싸움이 유지되는 거지. 1극에다가 나머지는 자잘하게 이렇게 그럼 오히려 더 흩어져 버리면 이걸 못 막아요. 지금 약간 그렇지 그래서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가 계속 독주하고 있는 게 그러니까 자꾸 대선에 나가려고 하는 후보군들이 자꾸 이재명 지사의 정책을 잠깐 반대하고 그러니까 자기 정책을 뭔가 내놓는 게 아니라 자꾸 그거에 대해서 약간 뭐 기본소득도 뭐 알래스카에서만 한다는 둥 막 그런 식으로 계속 기스를 내려고 뭔가 상처를 주려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오히려 더 독주 체제가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고 근데 아직 1년도 넘게 남은 거잖아요 대선이 그렇기 때문에 그 1년의 시간이 한국에서는 굉장히 많은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언제 누가 어떻게 부상할지 전혀 근데 저는 예상하기 좀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두 가지가 좀 다르다고 보는데 하나는 아까 얘기한 방역 국면이라는 거고 그러니까 올해가 어쨌든 백신을 맞아야 되는 국면이기 때문에 전국에 대한 집중력이나 주도력을 계속 행정부가 가져갈 수밖에 없는 시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다 플러스 뭐가 있냐면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한 40% 가까이 지금 뭐 등락이 조금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버텨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후보가 나온다, 그러니까 여권 내에서 다른 후보가 나온다는 건 대통령을 공격함으로써 성립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차별화를 할 수 있을 때. 근데 차별화를 할 수 있는 후보가 나올 수 있는 조건이 아니고 지금 이 여권 구도라는 게 아니 차별화하는 후보가 1등인 거지 지금. 그렇죠. 지금 1등인 거죠. 그 후보가 있고 그럼 거기서부터 더 뭐 뭔가를 보여줄 수 있는 여건이 사실 만들어지기가 쉽지 않고 그리고 아까 방금 이 박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이게 한 10%는 나와야 자기 지지율이 뭔가 이거를 갖고 최소한의 모멘텀을 만들어 볼 수 있는데 자기 지지율이 이제 막 출발 0.5% 출발 2%에 서 있는 후보들이 지금 이재명 후보는 몇 년 동안 해갖고 30%를 만들어 놨는데 이거를 확 뭔가를 보여준다? 그러니까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 지금 여의도나 이 무대에 그렇게 역동적인, 그러니까 노무현 시절에 그걸 한번 봤던 거잖아요. 근데 노무현이라고 하는 캐릭터도 굉장히 인물에 대한 매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는데 뭐 지금까지 발견이 되지 않은 어떤 그런 원석이 있는가 그 부분에서는 좀 이 수준 높은 토론에 한쪽 박사님은 침묵하고 계신 이유는 뭘까요? 아니 근데 저는 뭐 그래요. 그 이재명 지사의 장점이나 일강 체제 상당히 이제 저는 한 5월 6월쯤까지는 이제 갈 거다. 근데 이제 뭐 백신 접종도 좀 이루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기대가 이제 높아질 거란 말이에요. 이제 코로나 이후에 대한 얘기죠. 그럼 이제 이거는 이제 조금 또 초원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제 행정수장으로서 막 그 이제 기본소득이다 이런 이제 그 정책들 민생 정책 중심으로 막 가던 게 이제는 뭘로 점점 가게 되냐면 코로나 이후에 여러 이제 다양한 이해 갈등들을 이제 어떻게 이제 잘 조정할 거냐에 대한 거예요. 좀 안정감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재명 지사가 이제 그런 안정감, 이해 갈등들을 잘 이제 풀어가는 거에서도 리더십을 발휘할 거냐라는 문제가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이제 당내 기반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1등 1강 체제를 해갖고 쭉 갔던 후보들 대선 역대국 쫙 보면 다 당을 장악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1강이 계속 갈 수 있으려면 당을 장악해야 되는데 이재명 지사는 당 기반이 지금 실제 지금도 탈당설 뭐 등등 막 나오듯이 계속 흔들기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당을 잘 이제 갖지 못하면 과연 계속 갈 수 있겠느냐는 문제도 근데 있고. 혹시 이런 건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가 어떤 대세로 떠오르면서 당내에서 약간 이재명 지사 쪽으로 약간 많이 붙으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 벌써 뭐 전라도나 호남에서 벌써 그런 움직임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당내 기반이 좀 형성될 가능성은 없나요? 1년 아니 사이에? 근데 이제 그러려면은 그거 지금 그 당 밖에 있는 유권자들 사이에서 이제 이렇게 이제 인기가 있는 거죠. 근데 당내는 뭐 지금도 아까 뭐 관리 차원에서 다른 후보가 등장할 거라는 게 아니고 당을 저 이재명 지사한테 줘? 뭐 이제 이런 판단들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거는 이제 당내에서 어떤 과정이든 간에 뭔가 이제 좀 그 경쟁이나 이런 게 치열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죠. 근데 그거를 어떻게 이재명 지사가 잘 다독일 거냐. 근데 저 소장님 그 당에 계셨으니까 당내에서 이재명 지사를 바라보는 시선이 좀 어때요? 왜요? 뭐 다양하죠. 다양해요? 다양할 수밖에 없죠. 아니면 그렇게 아직 당내 기반이 탄탄하다고 얘기할 정도는 아닌가요? 크게 보면 당이라는 거는 지지율 높은 사람이 먹어요. 왜냐면 정당이라는 게 이기는 게임을 하고 싶은 거기 때문에 지지율이 잘 나오고 독주하면 사람들도 거기 쳐다보고 이제 뭐 언론 용어로 하면 줄대기 바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할 수는 없고 문제는 과거에 왜 친박
친이 이명박 대통령 되고 나서 이명박 박근혜가 경선을 치열하게 했잖아요. 2006년에 치열하고 결국 이명박이 대통령 됐잖아요. 그래서 박근혜는 그때만 해도 이명박 대통령이나 친이 진영은 박근혜 불가론이 대세였거든요. 박근혜는 안 된다 이랬단 말이죠. 근데 가다가 처음에 뭐 촛불로 한번 휘청거리고 이렇게 가다 중간에 너무 힘들어지고 선거 그 서울시장 선거도 깨지고 이러면서 당이 무너졌잖아요. 홍준표 체제가 깨졌잖아. 그러면서 이명박 대통령이 사실은 친박이랑 손을 잡아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불가론을 철회하고 그리고 상징적인 제스처를 취한 게 정진석 의원을 당시에는 이제 의원이 아니었죠. 떨어졌었기 때문에 정무수석을 시켜요. 이러면서 양자가 이제 손을 잡고 그 이후 표현을 하면 이명박근혜 체제가 이제 가동이 되기 시작해서 박근혜가 된 거잖아요. 불가로는 사실은 상황에 따라 좀 바뀔 수 있는. 그러니까 그 키는 내가 볼 때 대통령이 지고 있는데 네. 그 당시에도 이명박 대통령이 지고 있었듯이 지금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 최근에 그 신년 기자회견이나 이런 거 들어보면 결과적으로는 이낙연 대표를 많이 깐 거 아니에요, 그죠? 디스한 거잖아. 사명 가지고 안 된다. 생각 이상으로 세게 공격했잖아요, 비판했잖아요. 실명으로 비판을 안 했습니다만 그런 태도나 이런 걸 보면 특별히 누구를 도와주겠다는 생각은 안 하실 거예요. 절대 중립을 지키시려고 하시는 분 같아요. 그런데 반대로 누구는 안 돼라고 할 거냐? 그것도 나는 안 하실 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분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정권 재창출일 거다. 정권 재창출이 돼야 속된 말로 당신도 편하고 퇴임 이후에 쓸데없이 막 그 옛날에 이명박이 노무현 괴롭히시듯이 막 그런 거 안 벌어지고 할 테니까 정책의 연속성도. 정권 재창출이라는 게 아마 당신이 가장 열망하는 개혁 과제일 거예요. 근데 여기는 당신의 힘으로 뭔가를 만들려고 하는 건 오해를 받아서 못 하니까 그냥 중립적으로 국민을 잘 관리하려고 하실 텐데 누구는 안 되라고 안 하실 거예요. 그럼 되는 사람 쪽으로 흐름이 가는 거를 제어할 유일한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은 대통령인데 난 안 나서실 거다. 그래서 그 변수는 나 별로 안 중요한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고. 저는 이명박 서울시장이 대통령이 될 때도 항상 했던 얘기가 당내 기반이 없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심지어 그때는 당내 의원들이 이명박을 무시한다. 그러니까 여의도의 경험도 짧고 뭐 그때 뭐 기사들 찾아보면 공상가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거든요. 여의도의 평가가. 근데 어쨌든 지지율 바탕으로 그러니까 흔히 하는 말로 지지율이 깡패인 거죠. 그러니까 지지율이 깡패예요. 예.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지지율이 나와버리기 시작하면. 그리고 뭐 그 과정에서 이런 건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이명박이란다. 이재명이 나가도 이기고 예를 들면 당내 기반이 탄탄한 또 다른 후보가 나가도 저쪽에서 누가 나와도 무조건 이긴다. 이런 선거가 되면 이쪽에서 뭔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사실 윤석열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재명을 빼면 윤석열하고 안 되게 질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사실 이제 그 급격하게 좀 뒤로 가면 갈수록 쏠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지금 윤석열도 지금 빠지고 있잖아요. 빠지고 있어도 어쨌든 이제 저쪽에서 윤석열이 나왔을 때도 우리가 이겨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게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이제 뭐 제3의 후보가 부상하기는 저는 그리고 시간적으로도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이제 그러니까 한 몇 개월 안에 떠야 되는데 2006년 대선 그러니까 이명박이 나가나 박근혜 나가나 무조건 이긴다. 노무현 이후에 뭐 그 당시 정동영 후보였잖아요. 이것처럼 원사이드한 게임은 나는 아닐 거라고 봐요. 지금 구도로 놓고 보면 야권의 보수 진영에 한 명의 후보가 나올 거예요. 그럼 그 상당한 지지를 나는 가질 거라고 봅니다. 뭐 이게 막 비등비등한 싸움이 될지 안 될지는 조금 더 봐야 되겠습니다만 질 수 없는 싸움이란 건 뭐냐면 대통령 지지율이 한 60% 나오고 여당의 지지율이 한 40%, 60, 40이라는 요 기본 힘을 갖고 있으면 누가 나가도 되는 그림인데 지금 그렇게까지 안정적이진 않아요. 그 이른바 반정서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대통령 지지율 40%면 60%는 지금 반대한다거나 지지를 안 한다는 거잖아요. 이게 만약에 결집이 되면 지는 싸움이잖아요. 그래서 이 60 중에 한 20을 이쪽에서 가져온다 그러면 이기는 싸움인 것이고. 요 20을 럽하게 보면 요 20 또는 뭐 좁히면 한 10 정도를 누가 먹느냐의 싸움이기 때문에 여당이 가면 40 플러스 10이면 50이 되는 거고 야당이 충분히 자기들끼리 다 결집하면 60에서 10을 빼도 한 50이 나오는 거잖아요. 이 싸움이거든요. 그래서 현직 대통령을 충실히 반영하는 사람은 표의 확장성이 잘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항상 딜레마예요, 모든 대선에. 아니 그래서 드는 생각이 지금 뭐 이제 일강체제냐 이런 등의 문제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좀 이제 새로운 인물도 나오고 그래서 좀 경쟁도 좀 하고 뭐 지지율 이런 문제를 떠나서 뭐 중요한 이제 정책을 가지고서도 좀 논쟁도 하고 지금도 사실은
보면은 뭐 내부의 여러 그 이 좀 정치 싸움인 것 같지만 뭐 이익공유제부터 시작해서 기본소득 문제 등등 정책 갖고 지금 논쟁하는 거예요. 이게 바람직한 측면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과정들 할 때 이제 후보들이 저는 저 민주당도 그렇고 정권 재창출할 때 명심해야 되는 지점이 어딨냐면 좋은 대통령한테만 있는 게 아니라 좋은 정부의 구성이 가능한 이 후보다라고 하는 걸 보여줘야 된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저기 우리 이재명 지사가 지금 이제 혼자 막 잘하고 경기도를 가지고서는 이제 잘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중앙정부 대선에 이겼을 때 좋은 정부를 구성을 해가지고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여러 다른 세력도 같이 할 수 있다. 아까 이제 이명박근혜 같은 경우도 뭐 그런 교훈 레슨은 얻을 수 있어요. 이렇게 같이 이제 경쟁자 손을 잡았을 때 어쨌든 큰 승기를 잡는다라고 하는. 근데 이제 그런 걸 잘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런 속에 어떻게 보면 그게 뭐 임종석 전 실장이 되든 누가 되든 나와가지고 서로 이제 경쟁을 하던 중에 우리가 어떻게 정부 구성 좋은 정부를 만들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그걸 누가 잘 이끌어가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거다. 그래서 지금 단순하게 그냥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대선 후보들이 그냥 다 개별 개인적인 부분으로 경쟁을 하는 이 차원에서만 바라볼 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측면은 어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한 명이 그러니까 뭐 흥행 차원에서 아까 13정은 별로 좋은 전략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어쨌든 지금 대세가 이재명 지사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차기도 있고 차차기도 있고 계속 이후에는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차차기까지 노려본다고 했을 때 그러니까 한 명만 이렇게 독주하는 거는 사실 재미도 없고 흥행도 별론데 그러니까 되게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사실 그 사람들의 역량을 좀 훈련시켜주고 사람들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조금 보게 해주고 그러니까 그런 취지에서 약간 13년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많은 후보들이 나오는 것도 괜찮지 않나요? 정충호 기자 근데 오래 했잖아요. 오래 했죠. 차기나 차차기가 제대로 돌아가는 거 본 적 있어요? 네, 차기가 차차기는 없어요. 그렇지만 그러니까 왜 후보들이 자기가 지지율이 낮으면서도 계속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이름을 알리고 그러면서 훈련을 하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사실은 막 갑자기 되는 사람은 별로 없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런 과정은 반드시 또 필요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이제 그 반 이재명 또는 비 이재명 지지표가 이제 분산이 되기 시작하는 거는 결국은 냉정하게 보면 친문 지지층의 분화거든요. 분화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일부는 이재명한테 갈 거고, 일부는 임종석한테 갈 거고, 일부는 이낙연한테 갈 거고, 또 일부는 정세균한테 갈 거고, 또 일부는 유시민 나가라고 할 것이고 이렇게 막 이렇게 흩어지잖아요. 그러면 원래 가지고 있던 힘만큼도 역할을 못 하는 거잖아요. 분산돼버리면 힘이 확 빠지는 거예요. 이럴 때일수록 대선론이 더 먹히는 구도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승패는 친문 유권자들이나 지지층이라고 하면 강력한 경쟁자를 만들어낼 수 있느냐, 한 사람으로 힘을 모아서 이등 주자를 만들어낼 수 있느냐가 관전 포인트지 몇 명이 나와서 게임을 그렇죠. 어떻게 다양하게 펼치냐는 별로 안 중요한 것 같고 이재명 지사의 아킬레스 건은 결국 두 가지인데 만약 이 양반이 무너지려면 두 가지에서 뭔가 좀 균열이 나야 되는데 첫째는 경기도에서 균열이 나야 돼요. 경기지사이기 때문에 경기도민으로부터 뭔가 성적이 시원찮든지 도의회로부터도 시원찮든지 아니면 정 안 되면 경기도 소속 민주당 국회의원들이라도 이재명에 대해서 반기를 들어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안 보이잖아요. 두 번째는 이 당의 골간은 호남 플러스 친문이잖아요. 두 축이잖아요. 친문은 그렇다 치고 호남이 어떻게 선택하느냐가 중요한데 지금 호남 민심이 이재명으로 가 있잖아요. 여기서 만약에 이재명 불가능이 나왔다 그러면 성공하기 어려워요. 민주당에서 호남이 불가한 후보가 대통령 된 경우는 없어요. 후보 된 경우도 없고 대통령 된 경우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변수에서 뭔가 특별한 변화가 안 만들어지면 당분간은 이재명 지사가 안정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나 게임의 법칙상 어떻게 해서든 2등은 찾으려고 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한 사람이 그냥 독주하는 것보다는 두 사람이 비등비등한 싸움을 하는 걸 누구나 열망하기 때문에 뭐 영화도 그렇잖아요. 영화판도 한 사람이 잘 나가면 야 그 사람보다는 이 사람이 낫지라는 경쟁 구도가 만들어지잖아요. 옛날에 남진 나훈아처럼. 언제적 남진 나오나는 뭐 요즘 누구라 그래? 영화도 아니고 사람이 가수인데. 이렇게 많지는 않아요. 요즘 지우가 뭐라 해야 돼 그러면? 요즘은 뭐 박보검 송중기라 그래야 되나? 그래? 그것도 좀 지난 거 아니에요? 그래? 뭐 BTS랑 뭐가 없잖아. 예를 들면 그렇듯이 뭔가 이등 주자를 소녀시대와 원더걸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2등 주자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열망들이 있어요. 기다리고 있거든. 그럼 누가 먹느냐 싸움인데 그 싸움을 이낙연, 정세균 또는 뭐 제3의
그 임종석 실장이 됐든 누가 됐든 하겠죠. 근데 이제 이렇게 안정적으로 이 지사가 이렇게 딱 그 골든 크로스가 일어나서 1등이 되는 거와 어떻게 보면 딱 시기로 맞아떨어지는 건 아닙니다만 김경수 지사가 2심에서 유죄 판결 받은 거랑 상당히 밀접해요. 네. 이 지사, 그러니까 이 김경수 지사의 가능성이 봉쇄되면서 더 이 지사가 더 좀 대세론이 구축된 게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측면을 보면 굉장히 안정적 그 1위 구도인 거는 분명한 것 같아요. 그 이낙연 대표가 다시 기사회 생활 가능성은 많지 않을까요? 정치는 살아있는 생물인데 모르죠. 그 김대중 대통령이 대선 떨어지고 영국에 사실상 망명할 때 다음 대통령 될지 알았겠습니까? 이명박 그 전 대통령이 선거법으로 배지 날라가고 저 미국 가서 맨날 술 먹고 있을 때 저 사람 대통령 될 거라고 누가 생각했어요. 근데 그거는 모른다고 생각해요. 네. 근데 친문 입장에서 보면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지난 대선에서 강하게 붙었고 지지층의 어떤 강성 지지층들이 충돌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많이 지나왔는데 지금 이제 요새 게시판이나 이런 데서 보면 이 말하자면 친문 정치인들이 검찰 개혁 내걸고 막 어쨌든 여론에 욕먹고 뭐 저쪽이랑 싸울 때 이재명 한 발 떨어져 갖고 우아한 얘기하고 미래지향적인 얘기하고 그러니까 자기네가 이제 말하자면 손에 피 묻히고 싸울 때 뭐 했냐 이 정서가 있는데 지금 이제 코로나 국면 와서 보니까 막 이재명 지사가 이제 뭐 사회연대 경제 체제를 구축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지금 이쪽에서 대표로 밀었던 이낙연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 민생 법안들에서 계속 지금 뭔가 삐그덕거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잘 안 먹히고 이 얘기들이. 그러니까 뭔가 이제 말하자면 싸움은 우리가 다 해서 뭐 어찌저찌 하던 중간 과정 평가를 어떻게 하든 딱 왔는데 여기까지 그 다음에 싹 이렇게 하는 요거에 대한 어떤 게 있는데 그러면 아까 이낙연 대표가 어떻게 살아날 거냐 해서 당규 국면에서 보면 그럼 이낙연 대표가 그걸 하면 돼요. 그러니까 당대표라는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뭐 몇 가지 민생 법안들 있어요. 근데 사실 막 오히려 지금 뭐 그 발표할 때마다 뭔가 지금 뭐가 되는 분위기가 아니라 계속 욕을 먹는 분위기가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이낙연 대표가 이제 얼마 안 남긴 했는데 이제 당대표 임기가 그 기간 중에 뭔가 확실한 걸 보여준다. 이러면 저는 반전할 계기는 그 있다. 이낙연 대표 노선을 바꾼 거예요. 네. 사실은. 그러니까 원래 큰 흐름으로 보면 검찰과 막 싸우자고 한 세력이 하나 있고 그게 줄이었잖아요. 근데 상대적으로 이재명 지사는 검찰이 아니라 기재부랑 막 싸웠잖아요. 곡간 가지고 막 싸웠잖아요. 야 풀어라 안 된다 이렇게 싸웠잖아요. 두 흐름이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놓고 보니까 기재부랑 싸운 쪽이 더 국민들한테 먹혀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이재명 지사가 지금 이제 1등으로 확실하게 안정적인 우위를 갖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낙연 대표는 사실은 당대표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런 것도 있겠지만 검찰개혁을 막 밀고 갔었잖아요. 근데 본인 지지율은 뭐 그건지 아니 그것 때문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빠졌잖아요. 그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보면 신복지 체제를 얘기한 거는 결국 검찰개혁보다는 요한이가 얘기한 걸 보면 민생이고 제가 볼 때는 기재부랑 뭔가 싸움을 붙어서 이걸 풀겠다고 했는데 이게 우습게 돼버린 게 4시간 만에 그러니까요. 그렇죠. 부총리가 되돌아 버리니까 딴 사람 다 이거 자기가 추천해서 자기 때 국무조정실장 했고 부총리 됐다는 사람이 거기 들이대니까 그건 정말 내가 볼 때 굉장히 아프죠. 모양이 그렇게 만들어져 버렸으니까. 그러니까 부총리 왜 그랬을까요? 4시간 만에. 다음 날 좀 기다렸다가 하지. 제가 듣기에는 왜 그랬는지 제가 물어보니까 아 물어봤어요? 누구한테? 아니, 직접? 본인한테. 부총리한테? 아는 사람한테 내부 사정을 잘 아는 사람한테 물어봤더니 왜 그러냐 그랬더니 기재부 공무원들이 불불 끓고 있대요. 아. 몇 번 깨졌잖아. 그걸 좀 잠재울 필요가 있었고. 이게 워낙 막 뭐 하냐 도대체 장관이 부총리가 뭐 하냐 이런 정서가 워낙 강해서 그 정서를 자기가 대변해주지 않으면 아예 뭐 자기 말도 안 들을 것 같고. 장관질도 못한대 그 안에서. 이게 이미 이제 안에서 막 이렇게 성토가 이어져서. 지금 그걸 신경 쓸 때가 아니실 것 같은데. 아니 그래서 아니 뭐 그 양반이 그럴지 모르겠는데 내가 만약에 이낙연 대표다 그럼 그런 연설을 한다. 응? 그럼 당연히 기재부가 그간의 모습을 보면 뭔가 반발할 거다. 예상이 되잖아요. 그럼 홍남기를 만났어도 미리 사전에 정 안 되면 약속 대리를 해야 되는 거지. 좋아 그럼 네가 반발해. 내가 이렇게 다시 나갈 거야. 그럼 이렇게 서로 합의점을 만들어 가. 그림을 만들었어야지. 정치력을 좀 발휘를 했었어요. 그것도 없이 푹 던졌는데 내 같으면 그걸 뺐어야지. 연설문은. 신복진 노선을 살리려면 나머지는 다 뺐어야 돼. 그 야당 공격할 이런 건 다 필요 없어요. 야당은 뭐하러 공격해. 그렇잖아요. 다 빼고 한수 앞을 내다보시는 딱 그것만 딱 던져놓고 그것을 위주로 쟁점이 형성되고 논쟁이 벌어지면 그때부터는 이낙연 그림이거든. 그다음에 이낙연은 이재명 지사 못 가진 힘이 뭐냐면 정부를 움직일 수 있는 지위가 있잖아요. 정부를 뭐 좋게 달래든 윽박지르든 이쪽 방향으로 끌고 가는 모습을 보여주면
아니 꼭 이재명이 아니더라도 이낙연도 하네? 그러면 이게 지지율이 나는 반등될 수 있다고 보는데 그것도 초반 세팅이 헝클어져 버려가지고 근데 그러면은 이낙연 대표의 약간 정치력에 약간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날카로운데. 그걸 못 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지. 좀 어떻게 마무리 좀 해주시죠. 이거. 왜 못할까요? 이낙연은 왜 못할까요? 아니 근데 저는 그 생각이 드는 게 아까 일관성이라는 이야기를 이제 드렸는데 이게 그냥 정책 노선이 어떤 순간에 저 정책을 쓰면은 내가 지지를 많이 얻을 것 같아. 그래가지고 팍 못 가요. 잘 안 되지. 네, 그 자기 개인적으로 받아들이기도 어렵고 또 한편으로 그 이렇게 자기가 안 어울리는 옷을 입으면 사실 되게 이상해지는 거예요. 지금 사실 이낙연 대표의 지지율이 이렇게 떨어진 거에는 두 가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그 지위 정부도 움직일 수 있는데 왜 안 해라고 하는 이제 기대감에 이제 좀 못 미치는 그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원래 이 분이 사회경제적인 개혁으로 이렇게 정치를 하셔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계속 키우신 분이냐? 그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지금 이낙연 대표가 뭔가 이렇게 좀 반등을 할 수 있는 계기를 잡기는 대단히 쉽지가 않다. 그럼 오히려 근데 이낙연 대표의 장점이 어디서 살 수 있냐면 크게 세력들을 모아내는 그림을 그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이제 좋은 정부 얘기를 했어요. 뭐 이낙연의 정부가 아닙니다. 우리 국민의 정부입니다. 뭐 이제 이런 노선 속에 이재명이 지사는 어떤 역할을 좀 해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 뭐 이러면서 자꾸 그림을 그려주면서 제시하는 접근하는 이제 이 부분이 남아 있을 텐데, 근데 이거 관련해 가지고 주변에 이제 그러면 참모나 이런 분들이 좀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큰 그림을 그려주고 뭐 이재명 지사하고도 가가지고 서로 얘기도 할 수 있고 아까 기재부도 미리 사전 정지도 하고 상황을 이렇게 그러니까 이 정치력이 없다라는 것의 핵심이 뭐냐면 상황을 만들어 가면서 가는 이게 정치력의 핵심이거든요. 미리 꼬셔놓고 뭐 이렇게 작전도 짜고 롤플레이 만들어 놓고 근데 이걸 할 수 있는 분이 제가 봤을 때 지금 이낙연 대표 주변에 계신가 또 민주당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상당히 그런 분들이 꽤 있으신가 저는 뭐 좀 그 부분에 대해서 회의적이라서 김인철 박사님을 잡으라고 제가 알려드렸는데 엄중. 아니에요. 좀 중요한 얘기인데 저도 비슷한 생각을 하는데 기본소득 좀 약간 좀 치고받았잖아요. 1대3으로 싸운 거 아니에요? 네. 교섭단체 대표 연설도 잘 쓴 거긴 합니다만 맛은 좀 떨어져요. 문장이나 이렇게 표현들이. 근데 이재명 지사가 쓴 기본소득 관련된 글은 굉장히 깔끔하게 잘 썼어요. 전선도 출신이신데 왜 못 쓰셨어요? 전선도 탁탁 이렇게 집어내서 행정은 뭐 하는 거고 정치는 뭐 하는 거라는 걸 딱딱딱 정리를 잘 해나고 예를 들면 4대적 열표의식 이런 거는 정말 아픈 얘기거든. 4대라는 단어와 열표가 그렇게 묶일 수 있는 건 난 처음 봤는데 4대적 열표의식이라고 한 방으로 조진 거잖아요. 굉장히 아프잖아. 그렇죠. 근데 저는 이낙연 대표나 정세균 총리가 논쟁을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감히 저 같은 그러니까 무지랭이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우리 사회의 사회경제적 해법으로서의 기본소득과 내가 생각하는 또 다른 해법이 뭔지에 가지고 치열하게 논쟁을 해야지. 야, 그 알래스카 카도 안 하고 아무 나라도 안 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지는 싸움이거든. 그 알래스카와 사대주의만 딱 남는 것 같아요. 그 정책 논쟁이 아니라. 뭐 알래스카 무슨 죄라고 왜 또 알래스카를 가지고 부럽다는데. 그 좋은 나라인데 기본소득 뭐. 아니, 좋은 주인데 다른 나라 아무데도 안 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어디가 웃어지냐면 다른 나라보다 우리가 제일 K 방역을 잘했는데 이 자랑이 약간 우스워지는 거야. 우리가 다른 나라보다 잘할 수도 있고 선도할 수 있는 나라잖아요. 대통령이 얼마 전에 꺼낸 게 선도 국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그렇죠. 컨셉에 비춰보면 다른 나라 예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약간 옹색해 보이고 그리고 이재명 지사가 쓴 글을 보면 매달 얼마씩 줘가지고 재정을 완전히 뭐 이렇게 엉망으로 만들자는 얘기가 아니더라고. 맞습니다. 나름 그러니까 현실성 있는 약간 그런 네. 구체적인 방안들을 갖고 그거 어떻게 얘기를 하고 마음 들기 나름이거든. 그러니까 저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 뭐 이제 포퓰리스트다라고 하는 비난이죠. 이제 있는데 이렇게 그 얘기하는 정책들을 보면 사실 굉장히 깊은 고민을 했구나라고 하는 흔적들이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특히 경기도민 아까도 이제 경기도에서 뭐 도민이잖아. 저 경기도민이지만 만족도들이 상당히 10만 원 높아요. 받았겠네? 예? 10만 원 받았죠. 와, 부럽다. 받아서 어제 저 차도 손질도 보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어디요? 저는 서울입니다. 아, 어디야? 저도 서울입니다. 아, 난 한 번도 못 받았어. 왜요? 1차 때는 받으셨을 거예요. 전국민 다 1차 받으실 때는 때.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다 반납하잖아. 아. 못 받고 아들놈 두 놈이 왜 우리한테 물어보지도 하고 당신 마음대로 합니까? 그래가지고 물어줬어. 뺏기고. 양쪽에서 못 받고 물어주고.
그거 황당하대. 전 사실 기본소득 같은 경우는 이재명 지사의 트레이드 마크고 굉장히 오래전부터 그걸 내세웠던 그렇죠.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그의 그 브랜드가 된 거라서 그거는 굉장히 주요한 전략이었다고 보고 사실 기본소득은 저는 장기적으로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기본소득이 그냥 돈만 준다는 개념이 아니라 기본소득을 받음으로써 해결될 수 있는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예전에 뭐 한겨레 21에 있을 때 이제 기본소득 관련된 기획도 쓰고 해서 이제 그런 것들에 되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다만 지금 이렇게 코로나 국면으로 어려울 때 전 국민 지급이냐 아니면 선별 지급이나 봤을 때 지금은 사실은 선별 지급이 훨씬 더 중요한 국면이다라고 생각은 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는 조금 그러니까 이 기본소득을 그렇게 좀 폄하할 만한 그런 정책은 아니다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이게 왜 그게 이런 지하에 그 퍼주기가 아니다라고 할 수 있느냐면 뭐 빌 게이츠나 주커버그나 앨런 머스크가 이런 얘기 하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수요가 줄어든다는 거 아니에요? 4차 산업혁명이 되고 이렇게 로봇이 막 AI 막 이런 걸로 해서 등장을 하면 사람들이 이제 직업을 잃게 되잖아요. 직장이 없게 되잖아요. 소득이 줄어들게 되면 이 자본주의라는 건 기본적으로 유효 소요가 있을 때 작동이 되는 시스템이잖아요. 이게 안 될 것 같은 우려가 있기 때문에 첨단의 자본가들이 기업가들이 이거 고민해보자라고 제시한 거라 이게 뭐 실현성이 있니 없니 뭐 어느 나라 하니 안 하니 이렇게 접근하는 거는 지금 향후 경제적 변화 사회경제적 변화가 어떻게 올지에 대한 고민이 없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논쟁 구도 자체를 잘못 풀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조금 더 진지하게 그 사람 갖고 자꾸 이렇게 막 공격하듯이 하면 그 사람만 키워준다니까. 우리가 항상 논쟁할 때 뭐 대 반하면 반 주장이 이기기 어려워요. 원래 논쟁을 갖고 주장한 사람들이 뿌리를 내려버렸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항상 이니셔티브를 지는 그림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장점도 있어요. 그 보편이냐 선별이냐 막 이렇게 논쟁 구도인 것 같지만 이게 사실은 현장에 있거나 이 지자체를 운영하는 이제 이재명 지사의 또 장점은 거기서 발휘된 건데 야, 보편 선별이라는 구조는 잘못된 거야. 야 선별하는데 언제 누구를 줄 건지를 선별하고 앉았니? 빨리 줘야 되는데 준 다음에 나중에 이제 세금으로 더 걷거나 이렇게 하는 방법이 더 효율적이고 빠르다. 근데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유권자들이 국민들이 들을 땐 이게 그냥 학자들이 탁상 공론하면서 보편이나 선별하는 자칫 이념 논쟁으로 가거나 이렇게 돼버리는 이걸로부터 보다 현장을 잘 알고 있구나 이런 것들이 이제 와 닿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데 우리 지금 이제 그 민주당 대표 이제 이낙연 대표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여전히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지만 거기 발목을 잡힌 거야 기자재의 싸움에서 보편이냐 선별이냐. 근데 이게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그냥 막 돌파하고 간단 말이에요 이재명 지사가. 그 현장이라든지 또 그다음에 성과를 내고 이런 이제 힘이 붙은 거예요 이게. 기본소득 네. 찬성하세요? 저는 기본소득 여러 입장이 있는데 짧게. 저는 뭐 아니, 돈을 받았으면 뭐 반대 못하지. 아니 근데 하여간 뭐 제가 생각할 기본소득은 아닙니다만 하여간 뭐 찬성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나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자, 현실태. 우리 말씀하신 거죠? 네, 하신 네. 거죠? 우리가 빼놓고 갈 수 없는 주제 있잖아요. 윤석열 총장 얘기 좀. 네. 오늘도 좀 심기가 하죠. 굉장히 불편해 보이시는. 왜? 최근에. 뭐 박범계 장관이 본인 생각하는 거 굉장히 다른 인사를 냈다라고 지금 불만을. 박범계 장관하고 둘이 보이는 앉아 있는 것 같아요. 사진, 네. 소파에 앉아 있는 사진 참 어색하대. 그럼 뭔 저기 무슨 서로 뭐 이러고 참나 장관이 말이야 좀 다소곳이 않고 그래야지. 장관도 장관이란다 저기 누가 총장이. 약간 쩍벌름 비슷한 스타일인데. 그러니까 둘이 뭐 왜 뭐 이러는 식인 것 같아요. 예전에 누구 기가 더 예전에 센가? 형 동생 했으니까 자형이니까. 형이었잖아요. 아니 형 동생이면 포차에서 만나든지 그럼. 근데 패싱 당했다 그러던데? 뭐 그런 맞아요? 분들이 많이 쓰고 윤석열 총장이 뭐 인사안을 보자마자 뭐 아니 허참 한겨레도 패싱이라고 썼던데. 네, 그거 많이 맞아요. 쓰고 있죠. 네. 그러니까 허참 한겨레는 논조가 많이 바뀌었어요. 저희 그 성명 사태 왜 이후에 갑자기 바뀌었어요? 뭐 저는 편집국 소속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어요. 전 영상 편집 소속한테 저 물어봐요. 산업부라서 잘 모르겠어요. 저 기업 취재 담당 기자예요. 바뀌었다고 보기에는 뭐 완전히 바뀌었다고 보기엔 좀 그렇고 어쨌든 그 결과적으로 보면 약간 이성윤 서울지검장 그대로 유임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원포인트 인사한 거에 대해서 윤석열 총장의 의중을 반영했다라고 보기 어려운 결과물이기 때문에 그거는 뭐 그거대로 아니 근데 인사라는 게 엄밀하게 원론적으로 따지면 장관이 재청권을 행사하는 그렇죠. 것이잖아요. 네. 인사권자는 대통령이고 네.
그리고 이제 규정상 총장의 의견을 듣게 돼 있는 거잖아요. 의견을 들으면 되는 거죠. 네. 야, 뭐 네 생각은 뭐냐? 어떻게 하면 좋겠는데 의견 줘. 그걸 반영할지 말지는 재청권자 마음인 것도 맞죠. 그렇죠. 그잖아요. 그런 점에서 보면 일방적으로 패싱 당했다라는 거는 뭔가 윤 총장 뜻대로 해야 된다라는 걸 전제로 하는 그렇죠. 평가인 것 같고는 잘못됐고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두 번째는 윤 총장은 서울지검장이나 처음에 총장 됐을 때 자기 인사 저는 연 없이 했다고 생각해요. 초반에. 네. 근데 뭐 지금 조금 자기 뜻대로 안 됐다고 해서 그거 가지고 뭐라고 할 일은 아닌 것 같고 당신이 뭐 윤 총장이 직접 뭐라고 하진 않았습니다만 이제 언론 플레이하는 거 들어보면 상당히 뭔가 부당한 것처럼 얘기하는 것 같고 또 하나는 본인 의사를 들어줬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규조부장이든가 대검 규조부장 되신 분은 윤 총장이랑 가까운 사람이 지금 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대전지검장도 유임됐죠. 유임됐고. 어쨌든 그러니까 뭐 크게 뭐 무리한 인사다라고 저는 보지 않고 어차피 또 7월이면 새로운 총장이 등장을 하니까 그때 되면 또 크게 인사를 해야 되는 거니까 현 상태에서 그냥 약간 봉합한 정도 이런 정도로 서로 무리하지 말자는 정도로 한 거기 때문에 인사 가지고 크게 시비 걸 일은 아닌데 근데 저는 약간 궁금한 게, 그러니까 어쨌든 추미애 장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검사들과 같이 이제 다독거려서 잘 가자가 아니라 검사들을 찍어 누르면서 개혁을 하겠다라는 측면이었고, 박범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성윤 지검장을 이제 유임한 것 자체가 이성윤 지검장이 그 서울지검 안에서 굉장히 뭐 그만두라 사퇴해라 이런 요구를 많이 받았는데 불구하고 이제 유임시킨 그 행위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검사들의 반발을 불러일으키는 건 아닐까. 그러니까 어쨌든 검찰 개혁이 아직 미진한 부분을 더 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다시 또 추미애 장관과 같은 모습으로 갔을 때 검찰 개혁이 잘 될 것이냐, 아니면 검사들의 지지를 받으면서 갈 수 있을 것이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약간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검찰 조직의 특성이죠. 네. 저는 그 법조기사의 관점을 좀 바꿔야 된다는 생각했는데요. 패싱이냐 아니냐 뭐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이 허참한 건 어떻게 취재가 되는 거예요? 알려준 거지. 네. 그러니까 하여튼 뭐 그런 얘기인데 말하자면 재밌다. 그러니까 지금 이 빅4라고 부르는데 이걸 이 빅4를 왜 사람들이 다 알아야 되는지도 모르겠는데 근데 이제 인사는 이런 거잖아요. 그 직을 수행하는 기간 아니, 동안에 그 얘기를 좀 맞아 하고 가. 뭐요? 허참이라는 얘기 어떻게 누가 보여? 말해줬겠죠. 뭐 통화한 검사가 그 뭐. 옆에 누가 있었어? 총장님 반응은 어떠신가요? 뭐 했는데 허참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누가 말해줬겠죠 뭐. 나는 그거 허참 뭐 아니 지나가는 근데 그러면 그 신문을 볼 때 신문 보고 알았다는 거 아닌가? 그렇죠. 뭐 바로 아니 신문 보고 알았던 건 아니고 바로 전에 통보가 전화로? 났다. 예. 전화로? 아니 그거를 통보가 옆에 있었다는 거야? 법무부 장관이 얘기를 했고, 근데 윤석열 총장은 자기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인사는 받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봐야 안 받는지 뭐 맞는지 안 맞는지를 알지. 알았겠죠 그 전에. 그러니까 보고를 받고 허참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게 보도로 나왔죠. 그럼 그 상황이 뭔지 모르겠는데 전화를 받았던 뭐 이런데 그럼 옆에 누가 들었다는 거 아니야? 들었으니까 얘기했겠죠. 그럼 뭐 여러 사람이 돼서 받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잖아. 그럼 그 그렇죠. 사람이 기자한테 알려준 거 아니야? 그렇죠. 예. 아니 본인이 알려줬던가? 네네. 본인이 얘기하기는 좀 어렵잖아요. 제가 허참했습니다. 좀 어렵잖아요. 그게 아니라 허참을 좋아합니다. 뭐 이렇게 저기 가져오랄까? 몇 대 몇? 허참 닮았어. 내가 뭐라 그랬겠어요? 내가 그 얘기 듣고 허참 뭐 이런 얘기 많이 듣겠어요? 그럴 수 있지. 아 그때 기분이 어땠습니까? 딱 그랬는데 갑자기 허참. 허참 딱 했더니 기자가 아 허참이었구나. 아니 근데 이거는 사실은 내가 보면 당사자나 당사자 이외 한두 명만 아는 게 너무 리얼하게 보도가 되는 거는 좀 의아해. 기자들로서 약간 의아하잖아요. 맞아. 그걸 어떻게 취재해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참 궁금하더라고요. 그렇게 내밀하게 한 번도 못 해봐갖고 검사들이랑 한마디가 어떻게 있구나. 보자마자 한 탄식을 어떻게 취재할 수 있었어요? 와 탄식을 어떻게 취재하는가? 야 이거 그 진짜. 예. 누가 이렇게 막 대단한 녹음- 기자. 오늘 조선일보도 마찬가지. 오늘자 조선일보, 중앙일보가 월성 원전 1호기 박용균 장관 영장이 꺾이고 나서 나온 보도들도 보면 거의 내가 볼 때는 검찰 식구 아니면 쓸 수 없는 기사들이에요. 아, 그 어떻게 그렇게 알려진 내용을 처음 취재했는데 이렇게 단정적으로 써. 그것도 막 일면에. 근데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빅4가 있었는데 인사 때 이 빅4가 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고 어떤 평가를 받았느냐를 갖고 인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장관이 인사를 하든 총장이 인사를 하든. 근데 지금은 이 네 명이 그 직을 수행하면서 어떤 역할을 했고 어떤 일을 했다가 아니라 이 네 명이 누구 사람이네, 누구 사람인데 남았네 안 남았네 이것만 남아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난 1년 넘게 추윤 갈등을 보도를 하면서 다 거기에 좀 길들여져 있어요. 그걸 욕하면서도. 그래서 인사안을 딱 보자마자 아 이거 추라이는 또 다 살아남았군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라 형사부장은 예를 들면 무슨 잘못을 했고 중앙지검장은 왜 교체를 하자는 목소리가 있었던 거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인사가 우리도 인사평가 받잖아요. 그 조직이면 다 인사평가 뭔가 시스템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에 따라서 판단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윤석열 총장 측 대응도 마찬가지고 법무부도 공식적으로 장관이 설명이 뭐 그쪽 말을 좀 들어줬다 이런 이게 무슨 인사가 무슨 신사협정도 아니고 나눠 갖기도 아니고. 근데 윤 총장 관련해서 제가 제일 이번에 본인이 좀 약간 성찰해야 된다라고 본 거는 그 장관 산업부 장관 백운규 장관 구속영장 기각됐잖아요. 네. 그 기각 사유를 이렇게 보면 총장이 좀 깊이 새길 대목이 좀 있다. 이건 전 단순히 뭐 대선 공약이었거나 국정 과제였거나 뭐 이게 탈원전 정책 그 자체에 대해서 시비 걸면 안 된다. 당연히 걸면 안 되죠. 그건 검찰의 영역이 아닌 거죠. 근데 그 내용을 기각하면서 판사가 밝힌 내용을 보면 요지는 얘한테 지금 직권남용과 행사방해죄로 혐의를 씌웠는데 소명이 안 됐다는 거잖아. 어? 뭐 소명은 되는데 뭐 증거가 약간 부족하다든지 아니면 소명은 됐는데 야, 얘 도망갈 우려가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해 이게 아니잖아. 도망갈 우려, 뭐 도주 우려, 증거인멸 우려는 논외고 나중에 슬쩍 걸치긴 했습니다만 그냥 기본적인 혐의가 소명이 잘 안 된다. 이래 버리니까 이건 정말 그동안에 검찰이 그걸 뭐 한 거야? 이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완이가 얘기한 조선일보와 중앙일보 보도가 나왔어요. 그 마치 판사가 이상한 짓 한 것처럼. 그리고 그 보도 내용이 다 팩트라고 하면 청와대 지시가 있었다. 장관이 그렇게 하라는 지시가 있었다는 거를 공무원들이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영장 실질 심사 할 때 검찰이 다 얘기했을 거라고. 지금 구속되는 사람도 둘이나 있잖아. 기소된 사람까지 하면 셋인데 그네들이 진술이 그렇게 분명하게 나왔다고 하면 판사가 기각했을까요? 못하는 상황이었을까?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확실한 진술이 없었으니까 판사가 기각을 한 건데 보도된 내용을 보면 확실하게 진술이 있었다. 이렇게 나오니까 이게 뭐 도대체 어느 두 세계가 완전히 다른 세계에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나는 그게 좀 잘 이해가 안 되니까 너무 이런 쪽으로 게임하듯이 자꾸 이렇게 정보를 흘린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고 이게 우리가 전에 얘기했던 극장식 수사잖아요. 이렇게 뭐 흥미를 끌어가지고 이쪽이 좋은 사람, 이쪽이 나쁜 사람 만들어가지고 좋은 사람이 나쁜 사람을 물리쳐야 되는데 말이야. 쟤들이 뭉쳐가지고 나쁜 짓을 계속한다 이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돌발 질문을 하라고? 그거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 성윤모 장관이지. 자기가 모르니까. 뭘? 갑자기 돌발 질문하라고 쓰잖아. 산자부 장관 누구냐 오지? 현 산자부 장관 누군지 알아요? 여기 산업부야. 예, 여기 몰라. 까먹었다. 나 금방 얘기했잖아. 방금 얘기하셨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내가 좀 약간 화가 나는 거는 뭐냐면 우리 절차라는 걸 중요시 하잖아요. 그리고 지금 검찰이 김학의 출국 금지한 조치 절차에 문제가 있다라고 대대적인 수사를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만큼 절차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럼 절차를 또박또박 지켜서 하라 이런 얘기인데 그 절차가 갖는 의미는 뭐냐면 절차를 다 밟으세요라는 그 형식적인 그 과정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절차마다 개입하는 플레이어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구속영장이라고 그러면 판사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 판사의 판단을 들어보라는 얘기는 내 판단이 틀릴 수 있다는 거를 과정을 통해서 검증을 받아라는 얘기거든. 그럼 지금 검증을 받고 있는 거잖아. 근데 그 검증 과정에서 절차 속에서 강력한 행위자인 법원에서 야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 하고 제동을 걸었으면 여기에 대해서 뭔가 시비를 걸어서 다시 언론 플레이하고 영장 재청구하고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우리가 좀 무리했나 보다. 내가 좀 틀릴 수 있었구나. 내가 좀 잘못 생각했구나라고 인정을 해야 이게 좋아지는 건데 인정을 안 하잖아요. 나는 잘못한 거 없어. 저 사람들이 잘못한 거야. 법원이 문제가 있어. 이렇게만 접근하니까 검찰이 자기들이 잘못한 거는 되게 무시하고 다른 사람이 잘못한 건 웬만큼이라도 계속 시비 거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절차적 정의, 절차적인 흠결이 없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의 본래 뜻은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과정 속에서 내가 틀릴 수 있고 반론도 들어보고 이러는 과정에서 특정의 해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거치라고 만들어 놓은 건데 검찰은 그러지 않는 것 같고 법원이 영장 기각하면서 제시한 논리조차도 너무 우습게 보는 것 같아요. 나는 그게 잘 이해가 잘 안 되고. 본인들이 직접 얘기하진 않지만 약간 언론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계속 전파하는. 참.
자, 야, 허참이다 정말. 아, 속 터지는데 허참 닮았어. 참 이런 약간. 기분 나쁠 것 같은데. 좀 더 살쪄야. 70까지 방송하시고 막 그러지 않았나요? 왜? 훌륭한 방송. 가족 오락관. 가족을 아까 몇 대 몇? 그것도 알아요? 네, 남성팀 여성팀. 근데 검찰 인사는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추미애 장관, 그러니까 추현 갈등 국면이 이게 바람직했냐 아니냐를 떠나서 지금 검찰 내부의 상황은 이게 추윤 갈등 이전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이게 지금 다 드러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누가 누구 사람인지도 다 알고 뭐하고 서로 이제 뻔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자꾸 이제 뭐 인사가 잘 됐니 못했니 이렇게 이제 접근해가지고 저 법무부 장관도 그렇고 총장도 그렇고 그거 가지고 서로 불만 있는 것처럼 얘기하고 이러면 안 되고 이 추윤 갈등 이후에 검찰은 어떻게 돼야 되는지 법무부 관계와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지금 상황은 좀 서로 답이 없으니까 좀 뭐 소강 국면으로 해가지고 야 조금 뭐 이렇게 이제 잘 타협해가고 가자라든지 이런 이제 상황 판단들 이런 거를 이렇게 전달해주고 해야지 지금도 여전히 추윤 갈등이 무슨 2라운드다 뭐 시즌 2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보이게끔 만드는 것도 문제고 또 그런 시각으로 자꾸 그걸 인사 문제도 이렇게 조명하는 것도 큰 문제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봤을 땐 그래요. 지금 뭐 다 유임시키고 뭐 하고 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체제는 야 이제 지금 임기 얼마 안 남았고 그다음에 지금 검사들도 많이 이제 화가 나 있고 다 드러나 있는 상황에서 누가 하나가 딱 권위를 갖고 상황을 정리하기가 어려우니까 이 사태를 더 갈등을 만들지 말고 잘 가면서 새로운 계기를 기다리자 뭐 이런 거라고 저는 받아들였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데 이제 막 기사는 막 허참 그래가지고서는 뭐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문제 그거는 이제 기사도 잘못됐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제 우리가 검찰이나 이런 걸 바라보는 시각도 지금 뭐 자꾸 또 검찰 개혁이다 그래서 뭐를 또 막 뭔가 해야 되는 것 같고 유임시키는 게 검찰 개혁을 하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고 이런 건 이제 제어를 해야 된다. 근데 저는 약간 지금 1년의 전국이 모든 이제 사건들이 다 직권남용 사건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좀 입법부 차원에서 근본적인 성찰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게 직권남용이 이제 적폐 수사할 때 처음으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인지를 하고 했었었는데 그때도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뭐 다 직권남용이었잖아요. 박근혜, 김기춘, 조윤선, 뭐 우병우 다 직권남용이었는데 그때 이게 이제 무리하다 좀 적용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더 구체적인 범죄 행위를 찾아내지 않고 그냥 포괄적으로 권한을 남용했다. 직권남용은 사실 이제 그 상당히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고 입증하기도 굉장히 까다롭고 이런데 그 양쪽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화해할 수 없는 강 끝에 서 있는 사람들이 예를 들면 서로가 서로를 직권남용이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그 우려를 굉장히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 방송에서도 소장님도 여러 번 얘기했지만 근데 그러니까 그 수사를 했던 그 이제 특수부가 지금 이제 검찰을 장악했었던 거잖아요. 이 정권 초반에. 그러고 나서 지금 이제 윤석열도 직권남용 혐의로 뭐 고법에 감찰을 받았고 지금 이제 환경부 장관도 직권남용이고 지금 산자부 장관도 직권남용 다 이렇거든요. 그러면 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직권남용을 보다 법리를 좀 발달을 시켜서 명확하게 좀 규정을 더 하든가. 그래서 이게 이제 검찰이 어떤 경우에 나쁜 놈들 수사할 때는 좋은 무기가 되고 우리 편 수사할 때는 이게 어떻게 직권남용이냐 이렇게 따지지 말고 좀 이 정리가 이제 좀 필요한 게 아닌가. 좋은 무기가 안 돼요. 재판 가서 판판이 지금 깨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죠. 직권남용은 거의 지금 깨지고 있어요. 직권남용은 어떻게 정리할 수 있나? 어제 지난주에 이제 이 박사님이 말씀하셨던 그 직권 자기 일이 아닌 거에 대해서 지시한 월권, 거에 대해서는 월권. 월권 같은 경우에는 무혐의라는 부분은 사실은 좀 약간 그거는 말이 안 되니까 좀 수정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불법이어도 권한이 없으면 무죄 나오고 뭐 이러니까요. 근데 이제 직권남용 자체를 어떻게 우리가 어떤 기준을 세우느냐라는 부분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고민을 하지 않으면 정치적인 입장 차이에 따라서 다 직권남용이다 저거 이렇게 이제 서로가 서로를 지금은 이제 그 판사들의 판결에 따라갈 수밖에 없죠. 판례. 근데 지금 법원은 굉장히 엄격하게 적용해요. 직권남용을 유죄로 판단하는 것에 네. 있어서 굉장히 엄격하게. 네, 네, 그러니까 그렇죠. 그거는 그런 행위도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위에서 강압적으로 뭔가를 시킨 행위도 있어야 되고 그 목적조차도 또 부당해야 되고 야마 그냥 해 자식아라고 어거지로 막 눌러서 내가 뭔가 부당한 목적성을 갖고 했다라는 게 확인이 돼야 되는데 그건 되게 부하 직원들이 그렇게 정언을 해줘야 되거든. 아 내가 안 된다 그랬는데요. 막 어거지로 해서 제가 할 수 없이 이렇게 됐다는 게 딱 떨어져야 돼. 이번에 기각하는 이후에도 보면 그 요건을 써놨어요. 직권남용죄는 엄격히 해석해야 된다 이렇게 써놨기 때문에
앞으로 직권남용으로 걸기가 쉽지 않아졌어요. 근데 직권남용 자체는 사실 엄격해야 맞는 거 아닌가요? 언론적으로 보면. 근데 좀 황당한 일이 벌어지잖아. 직권이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그 아니요. 월권 그 부분은 그 물꼬가 좀 이상하죠. 그거는 좀 약간 이상한데 그러면 이 사람을 이제 직권남용이나 아니면 그런 걸로 할 때 진짜 명확하게 지시라든지 그런 게 부당하다라는 게 사실은 명확하게 드러났을 때만 직권남용을 적용하는 게 원칙적으로는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으면은 너무 많은 직권남용 죄가 형성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근데 법원의 판례라는 게 이제 그 법을 해석을 하는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런 걸 존중해야 되는데 제가 좀 특별히 이번 건에 좀 화가 나는 이유는 일본 검찰이 일본 특수부가 왜 망가졌느냐. 전에 왜 제가 책도 소개해드리고 네. 그랬잖아요. 그 책에 보면 결국 어떻게 해서든 혐의를 입증하려고 무리하면서 이게 망가지기 시작했다는 거거든요. 극당식 수사. 그렇죠. 혐의라는 건 있을 수 있잖아요. 내가 혐의를 확인해서 수사를 해보니까 없더라. 그럼 이거 없더라. 내가 잘못 판단했습니다라고 깨끗하게 인정할 수 있어야 수사가 정당한 수사로 인정받는다는 거지. 한 번 딱 손댄 거는 무조건 죄를 만들어내야 된다. 그러면 별건 수사가 나오는 거고 네. 무리한 수사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막 탈탈탈 터는 거 아니야? 그걸 어떻게 해서든 집어넣잖아. 그러니까 이런 수사 때문에 검찰이 또 불신을 받는 게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저는 백운규 장관 구속영장 기각된 거를 검찰이 잘 성찰해 보는 게 좋겠다. 그렇다고 뭐 눈에 보이는 성찰 안 할 잘못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살아있는 권력이면 무조건 모든 행위가 법으로 걸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나쁜 살아있는 권력을 야단치는 게 그렇지. 문적이지 무슨 살아있다고 다 그럼 다 죽여요 가서? 살아있는 게 죄지. 그 약간 주요 범죄 수사처 만든다고 하잖아요. 법무부 산하에 만들려고 지금 여당이 준비하고 있는데 그러면 완전히 이제 수사권이 다 검찰은 수사권을 갖지 않게 되는 거잖아요. 그게 좀 약간 신설이 되면 이런 부분들이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요? 그게 이제 처음에도 나왔던 문제의식이에요. 왜냐하면 미국도 마약 수사는 따로 하잖아요. 예를 들면 마약청 따로, 예를 들면 뭐 선거사범 따로 이렇게 따로 수사를 갈래를 터가지고 이렇게 따로 독립시켜 주는 거예요. 수사기구를 단일하는데 몰지 말고 네. 쪼개주는 거거든요. 이게 분산시키는 게 좋다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경찰이 하는 수사가 또 많이 넘어가 있기 때문에 경찰로 보낼 수 없으니 수사 기소 분리하면 검찰은 기소, 수사는 경찰 이렇게만 되면 경찰이 너무 커지잖아. 그러니까 이걸 쪼개자는 거예요. 그래서 중대범죄 6개 중대범죄 그것도 난 다시 쪼갤 필요가 있다. 네. 나 대공수사청, 6개 중에서? 예를 들면 대공수사청, 마약청, 우리가 아직 마약이 그렇게 심각하지 않은지는 모르겠지만 미국은 그렇게 돼 있잖아요. 마약수사청이 따로 있잖아요. 마약수사청 또는 무슨 청 이렇게 쪼개놓으면 훨씬 이게 이제 무리를 안 할 거고 그때는 이제 검찰이 직접 기소만 하는데 미국 믿어보면요. 기소권이 깡패예요. 아까 뭐 지지율이 깡패라는데 기소한 사람들이 수사기관은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다 해. 야 이거 해봐. 이거 갖고는 안 되거든. 수사권이 없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수사 지휘를 다 해요. 실제로 직접 기소용으로 가동을 못하는 보강하라고 거지. 보강해 오라고 해야 되니까. 기소 안 하면 말짱 처벌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소권 가지고 수사 지휘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더라도 미국 검찰도 일부 제한적으로 수사권을 갖고 있어요. 일부 아예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도 처음부터 검찰이 수사를 넓혀온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대형 수사 뭐 이렇게 중수부나 이렇게 하면서 막 키우기 시작해서 이만큼 커진 거거든. 근데 그걸 열어준 건 사실은 정치권이잖아요. 네. 권력 잡은 사람 열어준 거니까 그걸 다시 정돈을 해서 요만큼도 검찰을 수사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막 할 일은 좀 아닌 것 같고 현실적으로 적정한 선에서 여기 또 제도가 작동한 선에서 뭔가 플랜을 짜면 될 것 같은데 그게 그렇게 어려운가 봐요. 잘 안 되는 것 같아. 또 하나 제가 좀 주목한 판결은 이제 환경부 장관 네. 법정 구속돼 버렸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이거는 정치권이 성찰해야 돼요. 이거는- 왜냐하면 이 뭐 역관제, 행정용어로 보면 역관제고 우리 언론용어로 보면 낙하산 있잖아요. 네. 대통령과 더불어 뭔가를 이렇게 도모했던 사람들에게 자리 주는 거. 저 같은 사람들한테는 좀 익숙하거든요. 그거 머지않은 많이 있죠. 그래요? 자리는 그냥 가는 건데 그걸 그렇죠. 무조건 안 된다 그러냐. 그리고 또 정권 바뀌면 임기 남았더라도 나가는 게 저기 또 그렇죠. 예의였지. 근데 그러니까. 대통령이 누군가를 발탁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교수든 뭐 정치인이든 발탁해서 낙하산으로 보내지 않으면 이 행위는 잘못됐지만 그 모든 거는 또 관료들이 다 차지하거든. 관폐하라 그래서 막 온데다 관료 출신들이 다 자리 차지하잖아요. 네. 그것도 문제잖아요. 이것도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적정선에서 이게 타협을 해야 되는 건데 그동안 그게 없었잖아요. 내가 할 때는 다 임명하고 남이 할 때는 다 낙하산이고
그 정권 바뀌면 새끼들 나가야 되는데 안 나가고 막 우리가 있을 때 우리가 버티고 쟤들이 있을 때 쟤들이 버티고 그러니까 엉망이 되잖아. 그래서 생긴 일이거든요. 근데 이제 너무 무리하게 그렇죠. 거잖아요. 무리하게 했어요. 그렇죠. 너무 저도 지금 깜짝 무리하고 놀라서 얘기 방금 보면 실제로 범죄행위들이 좀 깨알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거를 불법,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권제 전체도 이제 관행도 범죄죠. 관행도 불법이고 범죄입니다. 관행이라고 용서되는 건 아닌데 장관 측에서 굉장히 안일하게 그렇게 변론을 좀 했던 것 같고, 근데 이제 그 오케이 관행이어서 그래서 사표 받는데 이렇게 광범위하게 한 사람은 너밖에 없어라는 게, 관행이 적폐예요. 그러니까 나쁜 관행이 적폐죠. 예. 근데 어쨌든 그거고 그 과정에서 무슨 뭐 심사를 뭐 공식 공모를 냈다가 자기네가 원하는 사람이 안 되니까 뭐 드랍시킨다든지 뭐 이런 행위들을 한 게 감사해가지고 사표 내게 네, 만들고. 구체적으로 있기 때문에 너무 사실 이제 그래서 제가 약간 승차해준다고 네, 하는 거는 관행도 이제 범죄다. 어느 선까지 이런 문제, 정치적 임용, 정치적 임명이라는 이 시스템을 어디까지 어떻게 가동할 건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고, 또 실제로 민영화된 기업들 같은 포스코라든지 KT라든지 이런 거 주인 없는 회사가 돼가지고요, 엉뚱한 사람이 주인 행세예요. 자기들끼리 세모아가지고 그때부터는 자기들끼리 계속 해먹어. KT 저기 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있잖아요. 관이 개입하지 잘 말라 알잖아요. 그래 놓으면 이상한 형태로 가고, 또 낙하산 내려보내지 말라 그러면 또 이상한 형태. 그 엄한 사람들이 다 그거 가지고 빚잔치 하잖아요. 다 빼먹고. 그러니까 이거 한 번은 깨놓고 이렇게 드러내놓고 한번 이게 네. 점검해야 돼요. 아, 그거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이번 판결이 나는 그 문제의식을 줬다고 보기 때문에 또 안 할 거거든. 이거 좀 엄청난 오점인 것 같아요. 전 문재인 정부에. 되게 큰 오점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이거 좀 그 기사 보고 어우 이렇게까지 했어라고 저 되게 놀랬거든요. 좀 심각한 문제인 것 같아요. 아휴, 그때도 뭐 말 많았죠. 뭐 좀 관여하실 때잖아요. 아니? 말을 아끼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미끼를 던지고 있는데 지금. 야단치러 갔다는 거 아니에요? 저기 그렇게 하면 안 돼. 뭐 이렇게 야단치셨다 그랬던 거 아니야? 자, 탄핵. 자, 탄핵 얘기를 좀 하고 마무리를 할까요? 네. 아, 이거 어떻게 돼? 우리 윤철. 네. 김명수 대법원장 어떻게 사퇴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아 그냥 계셔야지 뭘 그냥 계시라? 예, 뭘 사퇴를 사퇴할 하세요. 정도 잘못은 그건 아니다. 뭐 사퇴할 잘못이에요. 그냥 말 좀 잘못하고 저 솔직하지 못하게 하고 아, 국회 부끄러움이지 부끄러움. 아니, 국회 공문에 거짓말 했다는 거 아니야? 그거는 그거만큼만 혼나시면 되지. 어떻게? 지금 많이 혼나고 있잖아요. 예, 대법원장. 법적으로는 어떻게 되는 되게 거예요? 뭐 되게 마을처럼 얘기하신다. 아니 마을 공동체 마을처럼 잘 갖고 나가야죠. 예. 동네 그 뭐 옛날에 뭐 부족장 주장들이 저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야, 그 정도는 하면 돼. 야, 이런 거 같아. 그럼요. 대신 이제 이런 알았어, 잠깐만. 예. 송채는 어떻게 생각해? 저는 어렵구나. 어려워요. 그러니까 왜냐면 근데 사퇴 이렇게 한번 쉬워. 사퇴까지 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만약에 박근혜 때 대법원장이 저랬다. 어떡할 거야? 그래도 사실은 사퇴까지는 아닌 것 아니다. 같, 네,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뭐 지난주 방송에서 얘기했지만 사퇴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저도 사퇴. 2대2네. 어떻게 하지? 가위바위보 할까? 아, 이건 조금 약간 제가 지금 저기 흔들려? 흔들리는 조금 이따 다시 물어볼게요. 그러면. 예, 예. 나는 왜 사퇴된다 뭐냐면 이게 얼마나 사실 잘못한 거야. 이거 이제 명분을 잃어버렸어요. 거짓말이라는 네. 것도 좀 거짓말, 우습게 네. 돼 있고, 또 공무는 어쨌든 사법부와 입법부 간에 주고받는 행위인데, 공식적인 행위인데 거기에 거짓말을 했다. 이거는 큰 잘못이에요. 특히 입법부, 네.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인데 국민이 구성한 게 국회잖아요. 그건 나는 가볍지 않은 죄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는 깨끗하게 사퇴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사법부 개혁을 위해서 난 그거 필요하다. 나는 별로 김명수 대법원장한테 기대하기 어렵겠다. 개혁. 그럼 차라리 이쯤에서 네. 새로운 사람이 들어와서 새롭게 좀 사법부 개혁을 하면 좋겠다라는 게 내 바람이거든요. 이 계산을 하니까 이쪽 진영에 몇 사람이 한국당이 애매해진 거야. 한국당이 아니구나. 그렇죠. 국민의힘이 국민의힘이, 네. 탄핵도 아니고 사퇴하는 것도 아니고. 사퇴하면 또 대통령이 또 임명해야 되니까. 아 그러니까 그래서 또 6년이 새로 오고. 난 지금부터라도 다시 하면 좋겠어. 제대로. 아니 저는 아까 사퇴 뭐 한 이제 다시 거는 물어볼까요? 이제 자꾸 대법원장 사퇴 문제 갖고 정치적 공방을 벌이니까 아이, 그냥 뭐 놔두자. 지금 중요한 문제도 있는데 왜 또 이제 그렇게 하냐 이런 차원의 얘기였는데, 어쨌든 사법개혁이나 뭐 좀 뭔가 기강을 세우고 뭐하고 하려면 사실 이제 저 잘못했다 사과하고 이런 건 이제 다시 재발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물러가시는 게 이제 좋겠다 싶어요. 사퇴네. 네, 그렇죠. 사퇴요. 네. 김명수 대법원장의 자, 처신은 사퇴. 자, 송치 네. 하나 나왔어요. 이제. 아 근데
근데 우리 저는 탄핵이랑 합의했던 거 아니야? 우리? 아니요. 탄핵은 아니고. 탄핵은 아니고. 네. 우리라고 금방. 진짜 너무하시네 교수님. 아니 우리 약간 좀 헷갈렸어. 탄핵이랑. 근데 예를 들어서 이게 그러니까 저도 거짓말한 부분에서는 굉장히 큰 잘못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그 국회를 존중하자는 차원의 얘기였던 거잖아요. 국회에서 탄핵의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내가 사표를 내버리면 사표를 수리를 그건 우리가 해버리면 얘기했죠. 네, 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어쨌든 이 김명수 대법원장의 그때 당시에 그 선택이 사실은 크게 잘못됐다. 라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고 지금 문제가 되는 건 약간 거짓말이 더 큰 문제긴 한데 그러니까 사실 그 부분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막 지금 야당에서 공격하는 게 정권의 나팔수 그러면서 정세균 뭐 총리도 되게 발끈했었던 게 다 뭐 머리를 조아린다 대법원장까지 뭐 대통령한테 머리를 조아린다 이렇게 이제 야당에서 공격하는 마당에 사퇴를 하는 게 오히려 한쪽 그분들은 측면에서는 조아린다는 의식이 머리에 있거든. 아 그래서 사퇴까지 하면 좀 사법부의 어떤 독립성 이런 것들이 조금 무너질 수도 있겠다. 이게 하나의 선례가 돼가지고 약간 야당의 공격 이런 걸로 인해서 어쨌든 사법부의 독립성 자체가 약간 무너질 수 있는 측면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부분도 좀 고려를 해야 되지 않나. 근데 저는 얼마 전에 읽은 글에서 개혁이 단순한 거다. 야구에 빗대는 걸 봤는데 적절할 때 때리고 타이밍 맞춰 뛰고 불필요한 에러를 하지 말아야 된다. 여보세요. 네. 그거 잘하는 쉬워요? 뭐 네? 명선수지 뭐. 아, 그거 야구잖아요. 야구. 얘기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이게 이제 엄청난 에러를 한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지금 들고 있는 깃발이 사법개혁이잖아요, 또. 근데 검찰개혁 때 구호를 한번 범했죠. 특정 누가 아니면 검찰개혁을 못할 것처럼 구도를 짜서 이 누구를 흔드는 것 자체를 우리가 들고 있는 명분에 대한 공격이다. 이렇게 받아들여서 엄청 큰 갈등과 혼란 속 스스로 빨려 들어갔잖아요. 근데 사법개혁도 마찬가지죠. 지금 이제 뭐 사법개혁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뭐 지금 타이밍 적절한 여러 가지 있었지만 사법개혁을 한다라고 하면 그 명분에 맞춰서 일을 진행하면 되는 거지. 김명수 대법원장이 있다라고 사법개혁이 되고 우리가 임명한 대법원장이니까 없다고 안 되는 거면 또 다시 혼란에 빠져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 있다고 예. 안 될 수도 있잖아. 있다고 안 될 수도 있고 그것도 마찬가지죠. 예, 지금 상황에서. 김명수기 때문에 안 네, 되는. 지금 상황에서는 있어서 안 네, 되는 상황. 있어서 안 되는 상황이 돼버렸죠. 근데 사실은 뭐 이게 그 사법농단이라는 용어가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그거이 터졌을 때 사법부를 일대 혁신할 수 있는 계기가 주어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대형 부패 사건이 터지면 권력이 정화하는 뭔가 노력이나 제도적 장치를 만들 수 있듯이 사법부도 그랬거든. 근데 나는 그때 김명수 대법원장이 보여준 리더십이 나는 굉장히 실망스러웠어요. 그리고 그때 징계한 사람들. 근데 이번에 임성근 그 양반도 본인이 견책한 사람이에요. 말도 어려운데 견책이 뭔지 알아요? 요즘 저 조심해 뭐 이렇게 야단치는 그렇죠. 거잖아. 끝내는 거야. 야단치고 네, 끝내는 네, 거야. 그렇죠. 근데 뭐 정직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그럼 자기들 조사해서 내가 견책시킨 사람이야. 근데 저쪽에서 탄핵하겠다는 거야. 근데 너 좀 기다려봐. 이건 좋게 말하면 입법부로 존재하는 거지만 나쁘게 보면 자기 부정이에요. 진짜 챙겨주려고 그랬던 거죠. 또 어떻게 보면. 그리고 나는 견책시켰는데 저쪽에서 너 탄핵한다니까 막 나가면 안 돼. 이게 앞뒤가 안 맞아 버리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나는 그런 점에서 보면 이 앞으로 이 남은 기간을 또 이렇게 가냐? 이 혼란이니까 나는 얼마나 빨리 남았죠? 사법개혁을 6년인데 지금 3년 좀 지났잖아요. 2년 좀 많이 남았구나. 3년 좀 지났을 거예요. 그래서 나는 빨리 새로운 사람을 해서 이 사법개혁을 제대로 한번 해야 된다. 사법 개혁에 적임자가 있을까요? 사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람은 늘 있어요. 고르고 골라가지고 약간 앉힌 거 아니에요? 사람은 늘 있어요. 알겠습니다. 이건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시스템이 하는 거지. 아니야, 아니, 뭐 사람은 그거 늘 아, 그래요? 사람이 하는 거랍니다. 사람이 하는 겁니다. 제가 봤을 그러니까- 때는 시대가 하는 것 같아. 시대. 개인의 인격과 능력과 이런 걸 다 떠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제가 법사위 할 때도 윤총장도 나쁘지 않았고 최재형 감사원장도 나쁘지 않았고 대법원장도 나쁘지 않았는데 이 정권의 입장에서 보면 이 사람의 능력과 인품과 이런 걸 다 무시하고 보면 나는 검찰총장, 감사원장, 대법원장이 문재인 대통령 3대 인사 실패라고 봐요. 나는 가장 잘못한 인사 세 사람, 이 세 사람이 이 주장하는 것 때문에 옳고 그름을 떠나서 이 정권이 얼마나 지금 곤욕을 치르고 있어요. 다 반대했었는데 반대도 있었고 진짜 좀. 자, 그러면 지금- 사퇴 아니야. 끝까지 버틸 거야? 아니,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네, 지금 민주주의는 입장을 빨리 더 좋은 걸로 바꾸는 게 더 민주주의야. 얘기를 들어보니까 사법 개혁을 위해서 사퇴도 크게 나쁘진 않을 것 같긴 합니다. 자, 그러면 공덕포찰 명예로 성명서 성명서. 완이가 써. 네? 자꾸 성명서로. 입장문에 대한 거죠. 성명서 전문이죠. 자, 여기까지.
그만하세요 이렇게? 그래. 그때 굉장히 그렇게 마지막에 볼까요? 좋아했어요. 아, 난 뭐. 좀 약간 제목이 나왔다고 문재인 정부의 3대 실책. 나 맨날 어디서 노도 터지게 좋아하죠. 내가 전제를 붙였잖아. 이 사람들의 능력과 인품과 이런 걸 다 논외로 논외로 실책. 이 정부 입장에서 아 맨날 이렇게 술 한잔에 엮여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교수님 너무 빨리 입장 변화하셨어요. 빨리 바꿀 때가 또 있으면 또 빨리빨리 바꿔야 돼요. 교수님 아까 얘기 시작하시면서 눈동자 흔들리기 전에. 뭐 이제 서울시장 얘기는 다음에 하지 뭐. 어? 무슨 20분이야? 40분까지만. 안 그래? 저 사람들 독한 사람들이야. 뭐 얼마나 우리를 뽑아 먹으려고. 그래 그러면 5분만 더 할게. 안철수 얘기만 잠깐. 서울시장 선거할까? 하시죠. 해? 너무 착하다. 저요? 저 후보 아니 뭐 야마 나왔다며. 어? 아 이제 약해지면 안 되는데 나 탁탁 던지고 가야 되는데. 아, 일단 한 잔 줘봐. 5분만 딱 하자. 찾아지지도 않네요, 저는 원고가. 끝낼 줄 알고. 끝날 줄 알고 섞어놔갖고. 뭐라고? 아 PPL 일단 해. 쉬는 시간 동안. 네, PPL. 어차피 편집하면 자, 되잖아. 이철이의 공덕포차와 함께 해주시는 분들 소개해드립니다. 속이 꽉 찬 디저트로 공덕포차 시청자의 눈과 혀를 사로잡은 시루안의 떡 선물 세트. 쫀득쫀득 달콤한 시루안의 대표 디저트들을 솜씨와 정성으로 야무지게 담았습니다. 선물이 고민인 분들 주저하지 마시고 고급진 포장과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입맛을 확실히 잡은 시루안의 선물 세트로 마음을 전하세요. 포털 검색창에 시루안의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원 푸드 시스템에서 구봉길 셰프의 소갈비찜. 도마가 빠져서 도마 우리. 필리가 캄포 도마. 야마 이런 말이 나오면 돼? 그리고 우리가 맛있게 먹고 있는 저 사람들이 하이티즈. NT야. 어? 그런 건 걸러내고 어? 야지? 엑기스에도 야지 이런 거 다 넣었어요. 안 돼, 그럼 엑기스 하면 안 돼. 자체가 효소가 아니 비속어야. 그 야마 이런 거는 좀 그냥 산의 봉우리. 포차니까 그래 되나? 네, 괜찮아요. 뭐 어쨌든 그 해가 뭐 서울시장 선거 해보자고. 난 별 재미없는데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는 거예요? 분위기가 뭐 시들시들한 거 아닌가요? 아니 근데 후보들만 바빠. 안철수 후보의 인기는 왜 꺾이지 않는 걸까요? 뭐 인기 있어요? 아 그래도 지금 보면은 뭐 박영선 장관이랑 뭐 1대1 구도에서도 거의 뭐 꺾이지 않는. 제가 볼 때 지금 제일 신난 사람들은 후보들 간의 대결이 아니라 여론조사 기관들 간의 대결이고. 그러니까 여론조사 기관마다 다 너무 달라갖고 사실 그러니까 같은 날 나온 조사에서도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여론조사 기관들이 다 너무 신난 것 같고 최근에 보면 그래서 라디오나 이런데 패널들이 여론조사 기관에서 나오는 분들이 부쩍 늘었어요. 왜냐하면 이분들끼리 결과가 달라. 그러니까. 근데 얼마 전에 성한용 선배가 쓰셨던데 여론조사의 폐해에 대해서 네. 막정막후 칼럼을 쓰셨는데 굉장히 그 와닿았어요. 그러니까 사실 여론조사가 오차범위 내에 있는 경우도 되게 많고 근데 0. 몇 % 가지고 누가 이겼네 사실은 졌네 이거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잖아요. 근데 이걸로 계속 간다는 것 위험한 게 아니라 자체는 그건 외국이에요. 가짜 외국이죠. 뉴스예요. 맞아요, 외국이에요. 심하게 말하면. 네. 구속감이에요, 구속감. 통계라는 거짓말. 근데 미국은 그 이번 대선, 지난 대선과 이번 대선 거치면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한다 그러더라고요. 이제는 여론조사라는 게 안 먹힐 수 있겠다. 그러니까 여론조사를 부정확하게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네. 정확하게 하는 여론조사들이 이제 안 먹힐 수 있는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정확한 건 왜 문제? 왜 안 먹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안 잡힌다는 거예요. 여론조사 어차피- 방식으로 이제 안 잡히는 흐름이 형성돼 있다. 그게 아마 대표적인 게 양극화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정치 양극화 때문에 네. 여론조사 방식을 통해서 마음을 끄집어내기 어려워져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되게 근본적인 많이 성찰을 해야 돼요. 네, 그 실제 선거는 되게 정치 많이 고관여층들이 주로 대답을 하니까 정치 고관여층은 어떤 특정 세력에 대한 선호도가 분명한 사람들일 가능성이 높은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론조사 기관 입장에서도 너무 무응답률이 많고 이러니까 이 고관여층 그러니까 응답을 잘하는 사람들 위주로 끌고 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거를 뭐 보정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지만 사실 이제 같은 조사에서 특히 이런 서울시장 선거 같은 경우에 이런 박빙구도 같은 경우에는 언론은 어쨌든 제목을 1위 후보 누구 이렇게 뽑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미국은 이제 두 번이나 틀린 거잖아요. 네. 그 처음에 틀린 거는 뭐 그럴 수 있다고 저 두 번째는 정말 이번에는 뭐 맞을 조심조심하고 한다고 했는데도 안 맞았거든요. 그럼 이거는 여론조사라는 그 민심 청취 방식 자체 한계 지금 시대는 그게 잘 안 맞을 수 있겠다라는 문제의식이 지금 생겨나고 있다를 이제 다른 뭔가 수단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현 선배 칼럼의 내용이 그래서 뭐 여론조사를 보도하고 뭐 그것도 사실은 문제이긴 하지만 경선을 여론조사로 하는 거는 사실은 이거는 크나큰 문제가 있다라는 게 그 기사의 가장 큰 줄기였는데 그 부분은 저도 되게 큰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해요. 아 그러면 송한영 선배가 그런 걸 썼으면 한겨레는 오차범위 안에 있으면 1등 누구 이렇게 안 써? 저희도 쓰긴 쓰는데 그럼 자기가 그거를 속해 있는 지면에 되게 주요하게 다루거나 저희가 자체적으로 조사한 내용이 아니면 지면에 주요하게 자기가 다루거나 속해 그렇지 있는 않아요. 언론사는 뭐 어떻게 못하면서 뭐 유체이탈 화법이야 뭐야 그거? 어쨌든 경선으로 한겨레만 후보를 정하는 누구는 것까지는 오바 좀 한겨레 심하다. 화이팅입니다. 아니 대상 수상자가 포진되어 있는 언론사를 왜 야단을 치고 있어요? 한겨레 화이팅. 송한영 선배랑 친하니까 웃기려고 하는 소리인데 사실은 어느 언론사도 예외가 없어요 사실. 없죠. 근데 그 예측은 여전히 유효하십니까? 단일화가 된다? 되겠죠? 요즘 안 된다에 건 사람 저밖에 없다라는 아, 거를 그랬나? 예, 각별히 우리 언제 그거 했어요? 근데 아니 그거였지. 아니, 저 사람은 빼놓고 해야 돼. 국민의힘으로 들어가냐 안 하냐였지 안철수가. 그럼 단일화로 다시 하죠. 단일화 된다 안 된다. 왜? 좀 안 된다. 아 잠깐만 내가 이겼다는 거 전제로 일단 좀 해줄래? 아, 국민의힘 안 들어간다고 나도 했어요. 끝났어? 아직 안 끝났잖아. 아직 그것도. 알겠습니다. 아직 이긴 건 아닌 걸로.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 방식을 제안을 했다고 들었는데 오늘 네. 장성철 소장 그쪽에 좀 정통하자는 얘기를 들었는데 단일화는 어떻게 여론조사하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내부에서 예를 들면 상대 후보 누구랑 뭐 여당의 후보 누구랑 맞설 싸움으로서 누가 제일 좋습니까? 또는 경쟁력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것과 누굴 좋아하세요? 이렇게 저 사람과 이쪽 후보 간에 1대1로 붙여가지고 제일 높게 나온 사람 선정하는 건 다르거든요. 안철수가 후자를 제안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되겠다는 거지. 그렇죠. 그렇죠. 그 야권, 그러니까 반문재인 진영 전체에서 안철수가 제일 점수를 많이 받을 가능성보다는 여권 후보와 1대1로 붙였을 때 자기가 제일 확장성이 있으니까 여기에 경쟁이 더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로 하자는 건데 그럼 한국당에 안 맞는다는데 그렇게 하면? 국민의힘이? 안 봤죠. 지금 단일화가 안철수 번 여러 번 해봤을 텐데 그거 뭐 알고 있죠. 얘기 듣고 지금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야? 아니요. 저는 처음부터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방송 말고 예언의 줌을 보시면 거기서도 제가 안 된다고 얘기를 해요. 창구 방송이 또 있어? 예. 단일화가 안 된다? 안 된다. 왜 그러냐면 안철수 후보가 잘하는데 조사 방식을 결정해야 돼요. 그다음에 조사 대상자를 선정해야 돼요. 그다음에 질문 방식을 골라야 돼요. 그리고 역선택을 배제하는 걸 합의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단계들이 많은데 여기서 어떤 거를 삐끗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판이 깨지기 때문에 양쪽이 굳은 신뢰를 바탕으로 내가 조금 손해 볼 수도 있다. 이렇게 접근을 해야 되는데 그래야 이게 협상이 된다. 지금 물리적으로 보면 그럼 여기는 예. 안 된다. 안 된다. 윤철은 뭐 조금 있다가 지금도 또 눈동자 약간 성채는 된다. 된다. 저도 사실 정하기 쉽지 않은데 예. 된다라고 할게요. 저는. 된다. 된다. 아, 이게 살신성인의 자세다. 희생. 저는 단일화 처음부터 안 된다고 봤어요. 안철수 후보가 처음부터 그렇게 한 거. 아니 안철수 후보가 요구하는 걸 들어주면 단일화 된다. 그걸 하나만 돼 있어. 근데 안 들어주면 포기하지 않을 팩트 거다. 체크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했을걸요 아마. 근데 이제 안 저 후보가 지난번에 입당하신다고 그랬대요. PD가 아니 받아들여지면 요건이 받아들여지면. 요건이 그 전제 안 달았던 것 같은데. 아니 달았죠. 설사 말을 하지 않았어도 뭐든 안에 과거 안에 전제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막 서로 공격하면 우리 앞으로 한번 해보자는 거야. 뭐야 지금? 아니 근데 이제 제가 왜 그러냐면 정치는 기본적으로 분석 대상이 아니에요. 이게 의지의 발현의 실천이기 때문에 사실 예측하고 뭐하고 하도 별 의미가 없어. 말하는 순간 액터들이 다르게 움직이거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안철수 대표는 이번에 의지를 절대 굽히지 않을 거다. 안 된다. 그래서 안 되는 거네요. 그러면.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이 수용을 하는 게 좋을 거다. 아니 된다 안 된다는 얘기 자꾸 할게. 안 된다. 아이고. 그안 된다. 안 된다. 경화 편 듣게. 된다. 아 혼자 있으면 안 된다. 그러면 딱 그 결정 나는 때 두 명이 뭐를 사는 것으로. 아니 그러지 말고 지는 사람이 뭐 지는 쪽이 하차하자. 아니야. 지금 하차하시려고 사전 작업하시는 거 아니에요? 뭐 그렇게 할까요? 한다. 안 된다. 아 책임을 줘야지 우리가. 하차한다? 대부분 버스에서 하차? 아니 대부분 아니, 책임을 지고 틀린 사람들만 남기로 하죠. 아 그렇게 되나? 네. 그렇지. 그리고 그렇게 안 되나? 된다라고 하는 건 여러 의미가 있어요. 너도 뭐 아니 된다라는 뜻도 있고, 아니 된다. 아니 된다. 안 후보가 된다라는 얘기도 있고.
그러지 마세요, 교수님. 아, 재밌네요. 안철수- 사실 이런 내기가 의미는 없지만 재미는 있어요. 나 이런 거 제일 싫어해. 방송 가서 옛날 종편에서 평론할 때 이런 거 물어보면 나 대답 안 했거든요. 평론은 이게 뭐 전망해서 누가 될 거냐 맞추는 게 아니다. 어? 또 경제도 안 맞는데 경제 예측도 안 맞거든요. 정치액은 더 안 맞는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단일화의 조건은 설이 지나고 나서 아니 양자를 계속 이겨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유지가 되면 그 내기를 했으니까 더 얘기하지 마 이제. 네. 아 그냥 얘기만 해요? 왜 갑자기 아 이거 이렇게 평론 기분 얘기하셔. 감정하지? 네, 평론 얘기하셔. 왠지 자기가 이길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막 얘기하는 거죠. 그런 자세인데? 저는 확신하죠, 확신하죠. 그래? 뭐 아는 거 있어? 예? 아니 뭐 그냥 확신하죠. 아니 이제 그 이렇게 얘기하고 오늘부터 단일화 이제 방해 공작이 들어가는 거야. 아니 자기만 알고 있는 정보를 갖고 하는 거는 반칙이야. 아니 그러니까 그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러니까 여론조사 기관들에서 안철수 만나야 돼. 예, 아니 아니 지금 우리 전화해볼까? 사퇴하라 아주 단일하고 하라. 전화번호 갖고 계시잖아요.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까? 아내게? 안 가르쳐 줘. 좀 있는 것 같다. 자 지금은 누가 이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야권이 승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라는 게 안철수 후보의 얘기잖아요. 이 주장 어떻게 보세요? 요거만 얘기하고 끝낼 거예요. 말씀 잘하셨다고 보고 그래서 제가 돼야 됩니다로 들렸어요. 예. 아 그렇지. 그 자기 포장한 거지. 근데 나는 정말 싫었어. 이 얘기가. 이 말이 틀렸다는 주장이 그럴 수 있는데 이 양반이 옛날에 진영 논리를 그렇게 공격을 했거든. 새정치였죠. 제3세력이 있어야 됩니다. 얘기해서 국민의당 만들고 독립해서 해가지고 그렇게 막 양세력이 진영 논리로 싸우면 안 됩니다. 그랬는데 이제는 진영 논리를 딱 중심에 놓고 그러네. 고민해야 된다. 나는 정말 나 또 실망해서 진짜. 새정치하겠다고 했는데 이제 좀 시간이 자기 지나서 철학이 없는 사람이잖아. 헌정치. 이러면. 당신이 돼야 된다는 이제 철학이 있는 거죠. 아하. 나다. 이번엔 나다. 예, 나이즘이라고. 내가 돼야 된다. 나이즘. 알았어. 그럼 나도 내 마음대로 끝낸다라는 철학으로. 좋습니다. 자, 설들 잘 세시고 네. 예, 우리도 우리 늘 이렇게 지켜봐 주시는 분들께 설 인사하고 네. 우리가 방송 나가고 그 다음 날 설이니까 네. 합창을 합시다. 설 잘 세시라고.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까지? 네. 이름은 틀린데. 아, 설 잘 세십시오. 새해 복 받으십시오. 네. 자, 하나. 시작. 설 잘 세십시오. 새해 복 많이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안 가자.